오수맘님, 지혜돌이님, 태교맘님, 왔어요. 행복은 여기님, 원수맘님, 훈이윤이맘님, 그레이스님, 이씨, 훈이윤이 어디 갔어? 아니 뭐하노? 출석 보는데 대답도 안 하고. 서연이님, 네. 어딨어? 코코, 네. 강정고맘님, 미니디미님, 네. 아들 둘맘, 네. 거북이님, 정현정님, 네. 찬스맘님, 예. 애들이 둘이에요? 찬으로 끝나는 애들이 둘이에요? 하나? 아, 복수가 아니고 소유격이구나. 찬스맘. 맞죠? 이상민님. 아니, 두 분은 적응 잘 하신다. 한두 번 나오고 그만 올 줄 알았는데. 준이원이맘. 비움님. 오랜만에 왔지? 딸셋맘님. 어딨어? 아. 행심녀. 안 왔지? 이 아줌마 이래요. 나뭇잎님 어딨어요? 처음 왔어요? 그럼 두 번째란 말이지. 언제까지나 님하고 어떤 사이라고? 아 맞다, 수영장. 비령님. 네. 어딨어? 키 큰데 왜 얼굴이 안 보여? 아가소영님. 안 왔고, 이거 지우자. 한 번도 안 왔지? 한 번 왔나? 이거 계속 온단 말이가, 안 온단 말이가. 크리스탈님. 네. 해피걸님. 네. 어딨어? 꿈꾸는 가인님. 네. 계속 왔어요. 두번 계세요. 예? 두번 계세요. 네 번 했는데 두 번 계속했다고? 미소지음님. 이거 아는 사람 아니에요, 이 사람? 김소희님. 네. 어딨어? 미나 25. 당근란님. 어딨어? 알아야 보인다. 안 왔네. 몸살이어가지고 못 나갔어. 우기다미맘님. 이 강동초등학교 뭐 처음 왔죠? 아니요. 이번에 처음 왔지? 거짓말 하지 말고. 계속 왔어요. 아니 요번 학기 계속 요번 학기. 안 왔지 싶은데. 아니, 그거 아는 사이에요? 여기서 만났어. 여기서 만났어? 누구하고? 비령하고? 어떤 사이인데? 원래 아는 사이였어. 원래 어떻게? 첫째 조리원. 산후조리원? 오드리 델퍼님은 오늘 회사 바쁘다 했고, 언제까지나 님 왔고, 단돌맘 어딨어? 정은정님 안 왔고, 화양연화
어딨어? 10월 사랑님. 어디? 꽃돼지 맘님. 아, 이번 달부터 책 보러 와? 네. 등록했어요? 그래? 몇 학년? 4학년. 그럼 월요일로 와야 되네? 열심히 살자님. 얼굴은 되게 낯익다. 어디 살아요? 아파트? 아나스 베스트? 조항초 앞에 있는. 행복 더하기님. 어디 있어요? 두 번째예요? 애기가 3학년? 네. 10번맘님. 네. 이게 대함이 무슨 뜻이에요? 네, 두 명의 첫자를 다 같이. 4학년, 1학년? 네. 4학년짜리 야 원래 어디 학교 다녔어요? 물리주. 볼리? 피카소 허진서맘님. 네. 어딨어요? 애기가 그림을 잘 그려요? 피카소 그냥 어린이집 반명이었어요. 뭐라고? 어린이집 이름이 피카소라고? 아니 반명. 네, 가입할 때 거의 뭐 예체능 유치원이에요? 어린이집이? 그런 건 아니고. 네. 피카소 반이라고? 네, 그때 그렇게 가입을 하라고 해서 아직 고치진 않았어요. 카페에 가입할 때. 1학년 둘째가 예. 함께할 학부모 한 명 어디 있어? 3명 온다. 네. 대한민국도 안, 이거 가입했는데 제가 어제 좀 6개까지 일이 있어서 그리고 애기 몇 학년이에요? 4학년 1학년 NMK07장님 왔어요? NMK 김보민님 오늘 아침에 댓글 달았다? 어디 있어요 어디? 엄마 이름이 김보민이에요? 착하다 실명을 막 쓰네. 제가 출석 안 부르신 분 있어요? 오늘 처음 오신 분이요? 노란 잠바 처음 왔네. 어디서 왔어요? 최근에 그 저희 애 초등학교에 강의 오셨더라고요. 어느 학교? 진천 초등학교요. 이게 여기 지훈이 어머니 이제 아까 9만 원. 아, 백이 있어가지고 댓글도 안 달고 왔구나. 진천 강의가 언젠데? 1학기 때인데? 예, 예. 봄에. 예. 알리는 말씀입니다. 다음 주 토요일 날 상림에 놀러 가는데, 이름은 그럴듯하게 인문학 기행이라고 붙여가지고요. 가을 소풍 가는 건데, 여기 이번에 처음 가시는 분들이 댓글 다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비밀 댓글로 전화번호를 남기든지 아니면 모기님한테 연락처를 남겨야 우리가 단톡방을 만들거든요. 이 공고만 하고 그 다음은 이제 단톡방을 통해서 버스 타고 가실 분들 버스비 뭐 납부 계좌도 알려드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여기 여기 밑에 여러분은 처음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소희 씨도 처음 가지? 작년에 아빠랑 같이 갔어요? 연락처 저 모기님한테 있어? 그때 그래요?
하여튼 자기 연락처가 저 모기님한테 없다고 생각되는 분은 연락처를 여기 비밀 댓글로 남겨도 되고, 아니면 모기님한테 가시기 전에 연락처를 남겨서 우리가 단톡방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토요일 나가는데 다른 건 하나도 없고요. 점심을 싸와야지. 그리고 기대하지 말고 오고. 그 놀러 가는 건데 뭐 짜들어 기대하고 뭐 이렇게 하면 이제 나중에 실망하니까. 애들은 가만히 던져놓으면 잘 놀죠. 정말 잘 놀아요. 그리고 엄마들은 여기 상림이, 함양 상림이 정말 인공숲이긴 하지만 적당한 규모로 진짜 아름다운 숲이죠. 숲, 인공숲. 말씀드렸죠. 신라시대 최치원이 조성한 인공숲이라서 적당한 크기고, 우리 와이프는 여기 진짜 좋아해요. 그래서 몇 년에 한 번꼴로 항상 여기 가더라고. 가을만 되면. 그리고요 이제 그 제가 학교 강의하러 다니는 것도 이제 3번 남았어요. 다음 주 하면 끝인데 저는 그래도 비교적 엄마들이 좋아해 주셔서 1년에 한 거의 60개 학교 이렇게 연수를 가거든요. 뭐 보통 이제 1학기에 많죠. 4, 5, 6월 달에 거의 한 3분의 2 정도, 그리고 9월, 10월에 이제 나머지 이렇게 합니다. 전에 말씀드렸나 모르겠네. 하여튼 이렇게 학교 학부모 연수가 몇 년 동안 이렇게 대구교육청에 진행됐는데, 그래도 저는 이제 좀 독특하게 아이를 키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걸 엄마들이 좋게 봐주셔가지고 몇 년 전인가 모르겠는데 대구교육청에 이제 학부모 교육하러 다니시는 분들이 뭐 한두 번 가시는 분부터 저처럼 뭐 수십 번 가시는 분들까지 해서 한 500명 되거든요. 그 중에 10명을 뽑아서 교육부 연수를 가는데 제가 뽑혔잖아요. 몇 년 전에. 별로 반응이 없네. 그래가지고 서울에 올라가서 자면서 연수도 받고 이랬어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올해 들어서 대구시 교육청하고 티브로드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이제 대구교육청에서 강의를 이렇게 엄마들이 좋아하는 강의를 하시는 분들 한 10명 정도를 선정해서 그 티브로드에서 촬영을 해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텔레비 틀면 티브로드 가입하신 분들 TV 틀면요 매일 이게 나온다니까? 아는 거 모르겠네. 우리 집은 BTV라 가지고 없어. 안 나와. 그래서 제가 홈페이지 티브로드 홈페이지 들어가서 대구 경북 티브로드 들어가서 컨텐츠 보시면 이제 학부모 교육한 거 있거든요. 거기 들어가 보니까 진짜 한 10분 정도가 지금 올라와 있어요. 어제 제가 여기 동성초등학교 갔는데 촬영하러 왔어. 티브로드에서 막 우리 저 모기님은 맨날 저거 들고 저 학교마다 와서 이렇게 촬영하는데 그 사람들은 막 진짜 카메라 여러 대 갖고 와가 막 있잖아요. 막 내 뒤에서도 찍고 막 이렇게. 근데 1학기 때 제가 어느 학교에서 강의를 하다가 제 다니던 어떤 엄마가 실족을 해가지고 교육청에 고발했다 했죠. 어떤 분들은 제가 뭐 지랄한다 이런 말 쓰는 것 때문에 뭐락하고, 어떤 분들은 내가 보니까 교원 언니들 뭐 이야기하니까 그 교원 언니 열받았나 봐. 그래가지고 교육청에 찔러가지고 촬영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문제가 많으면 촬영을 못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1학기 때 교육청에서 조사를 나왔어요. 그 조사를 어디 나왔다고요? 용천초등학교 강의할 때 교육청 직원이 왔어요. 근데 이게 전화위복이 돼가지고 영천초등학교 되게 좋아했잖아요. 자기도 들어보더니 너무 좋다는 거라. 교육청 그 아줌마가. 그래가 다음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사실은 이런 일로 우리가 조사를 나갔는데
들어보니까 너무 좋고 감동적이어서 자기가 주말에 친정 동생한테 가서 제 이야기를 그대로 해줬대. 그렇게 오히려 전화위복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어제 동성초등학교 강의하러 가니까 그분이 오셔서 오늘 다 말하지 말라 하대. 내년에 또 촬영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2시간 강의하면 편집해가지고 50분으로 줄인대요. 그래서 올해도 촬영하고 내년에도 촬영하니까 어제 동성초등학교에서 뭐 다 말하지 말라 하더라고. 웃기죠. 그래서 제가 한 10번쯤 촬영해도 괜찮다고요. 그렇게 말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하여튼 동성초등학교 엄마들이 수승크라서 확실히 다른가 봐.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맞죠? 강의 끝나니까 막 그 뭐지? 함성을 지르고 막 이러더라. 어디 여기 엄마들은 뭐 원래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아까 출석부를 보니까 뭐 제일 오래된 아줌마들부터 안 오고 막 이것들이 등록은 해놓고 하여튼 어제 동성초등학교 가서 너무 재밌었어요. 1년에 한 두세 번 정도 이런 일이 있죠. 물론 대부분 다 좋아하시지만 정도가 차이가 있어요. 제가 다녀보니까 좀 사는 형편이 어려운 동네로 가면 같은 내용을 이야기해도 엄마들한테 잘 이렇게 도움이 안 되나 봐. 그래가지고 굉장히 엄마들이 어둡고요, 무겁고 또 다문화 가정이 많은 그런 학교 가면 더 절망적이고. 아니 뭐 외국에서 온 아줌마가 앉아서 강의를 듣고 있으니까 우리말 잘 못 알아듣잖아. 우리말을 잘 알아들어야 이런 뭐 듣고 설득도 당하고 할 텐데. 또 제가 어릴 때 살았던 슬럼가 있는 원래 내가 졸업한 학교도 갔고요, 입학한 학교도 갔고. 근데 가보니까 아직도 여전하대. 참석률도 일단 저조하고요. 그리고 당장 이제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들이 많은가 봐. 그래서 표정이 일단 굳어 있고요. 여기 강의 들어올 수 있다는 건 진짜 복받은 옆에 애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뭐 먹고 사는 걱정이 크게 없으니까 이제 여유가 있는 거죠. 자녀 교육 이런데 신경을 쓴다는 말은 상당한 여유가 확보되어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속으로는 어떨지 모르지만 일단 표면적인 형편이나 사정은 이까지 이렇게 강의 들어올 수 있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유명한 강사도 아니고 뭐 훌륭한 강당도 아니고 이 구석배기에 방 안에 쪼그리 앉아있는 엄마도 봐요. 쪼그리 앉아가지고 스마트폰 하고 있다니까 안 듣고. 자기들대는 좀 오래됐다고 있잖아. 니는 죽기라 뭐 심심해서 온가 심심해서 할 일 없어가지고. 또 그리고 긴 연휴 보내고 오셨죠. 뭐 요즘은 뭐 엄마들이 워낙 공격적이고 뭐 이래가지고 시댁에 별로 시달리지 않더라만 저는 추석 연휴 그 긴 연휴 동안 혼자서 그냥 교회나 왔다 갔다 하고 지냈어요. 우리 와이프가 우리 아들 보러 출국하는 바람에 저 혼자서 다행히 우리 교회 그 가을 집회가 있어가지고 계속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지냈죠. 그 추석 연휴 직전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기억 안 나죠? 제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한 제 스승으로부터 들은 4가지 말씀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중에 첫 번째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께 드렸는데 뭐 기억 안 나겠지? 기억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안 나지?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지?
이번 추석 연휴에 제가 이제 교회 갔는데 아주 충격적인 일이 있었는데요. 계대 신학과 교수님, 은퇴한 교수님 한 분이 우리 교회 왔어요. 온지 3일 됐다 하더라. 그때 이번 일요일 날 그분 인사하던데 3일 됐대, 3일. 지금 한 70대 노인이죠. 계대 신학과 나오고 버클리에서 신학 박사학위 받고 또 연세대 신학과 나오고 이래가지고 그 80년대 그 계대 신학과 철학과 이쪽 학생들에게는 아주 그 영웅적인, 기존 교회의 부패나 이런 데 대해서 막 저항하고 비판하고 이런 글을 쓰고 막 이러던 분이래요.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에게 영향을 준 분이라는데, 이분이 어떻게 하다 오게 됐는가 하면, 이분이 저 대명동에 사는데 정우맨션이라고, 대명 몇 동이고 거기 대명 1동이지 정우맨션이. 대명 1동에 아주 낡아 빠진 아파트가 있어요. 옛날에는 좀 그 부자 동네였는데 한 30년 전에 정우맨션은, 저도 옛날에 그 대학 다닐 때 그 동네 살았거든요. 그 아주 낡아 빠진 아파트가 있어. 동이 6개 있는. 근데 이분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어떤 젊은이를 한 명 만난 거라. 젊은이 키가 벌써 50인데 자기가 볼 때 젊은이죠. 제 교회 후배인데. 근데 이 친구는 말이 별로 없고 이런 사람이어서 엘리베이터에서 그 어르신을 보면 그냥 목례 정도 하고 지나가고 이런 거라. 근데 하루는 이 교수님이 물었대. 교회 다닌 것 같은데 맞냐고 하면 교회 다닌다니까. 나이로 봐서 지금 뭐 집사님쯤 하시겠네요. 이렇게 말을 걸었대. 그랬더니 이 젊은 친구가 하는 말이, 우리 교회는 뭐 집사, 장로 이런 거 없습니다 하면서. 근데 이 신학과 교수님이 그 말에 딱 붙잡혀가지고, 그래? 하면서 그런 교회도 있어? 하면서 조사를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그 정면서 발 앞에 이 젊은 친구가 복덕방을 하거든. 뭐더라? 복덕방 이름이 뭐더라? 운수 대통인가? 대박? 뭐 하여튼 그런 이름이 아주 촌스러운 이름이죠. 근데 이 교수님이 이제 너무 궁금해가지고 이 복덕방에 자꾸 찾아간 거라. 그래가지고 이 젊은이한테 자꾸 물었어. 그랬더니 얘는 이제 무뚝뚝하고 표현이 별로 없어가지고 자꾸 교수님을 답답하게 만드는 거라. 물어보면 좀 시원하게 내처럼 대답해 주는데 대답을 그냥 한마디 툭툭 던지고 막 이렇게 하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죄도 없어요 하면서. 그럼 목사님은 교회 뭐 어떤 분이고 이런 분이니까, 목사님 80 넘었는데 요즘 아파서 교회도 못 나와요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이분이 궁금해가지고요, 유튜브하고 네이버하고 다 검색을 한 거라. 샅샅이 조사를 해가지고 최근에 목사님 아프실 동안 우리 형제들이 돌아가면서 목사님 대타로 일회용 목사님으로 말씀했다 했죠. 17명, 18명이 말씀했는데 그거 다 들어보고 이제 그래가지고 이번에 3일째 되는 날 일요일로 교회 왔어요. 근데 이분이 막 우는 거라. 너무 좋아가지고 세상에 이런 교회가 있다니까. 자기가 대학에서 그 폴 틸리라고 유명한 독일의 신학자가 있거든요. 그 20세기 초반에 그 세계 신학계를 주도한 분이 두 분 있는데, 한 분은 두 분 다 독일 사람이에요. 독일의 칼 바르트라고. 이분은 이제 그 유명한 이제 현재 이 세계 교회를 있게 한 그런 교리를 이제 정리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 교리를 보고 신학적으로 조직 신학 이렇게 말하는데, 교회를 조직하기 위한 그 이론적 기초를 마련한 분이 칼 바르트고, 또 다른 한 분이 이제 폴 틸리라고 있어요. 이분은 이제 칼 바르트와는 다르게 어떤 데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도대체 이거 신의 말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무슨 소용이 있나, 늘 이 고민을 하는 거야. 실용적이죠. 폴 틸리는 독특한 분이에요. 무조건 뭐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대로 믿고 뭐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도대체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면 도대체 우리가 사는 것과 어떤 관련이 있나, 이렇게 고민하시는 아주 독특한 분이죠. 이 신유길 교수님은 이 폴 틸리의 영향을 받아서 항상 그렇게 제대로 된 교회가, 목사들이 있다면 우리에게 도대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이렇게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하신 분이죠. 근데 보니까 전부 막 문제가 생기고 뭐 교회가 분열되고 짓다가 분열되고 막 이러잖아요. 그리고 뭐 자식에게 세습하고 뭐 이런 여러 부정적인 일들이 일어나니까 거기 실망해가지고 이분이 교회를 안 다녀요. 신학자인데 교회를 안 다녀요 지금도.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 엘리베이터 앞에서
복덕방 하는 청년을 만나는 바람에 와가지고 이분 뭐 너무 감동해가지고 매일 글 쓰고 있어, 우리 게시판에. 내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요즘 그걸 읽는 재미로 제가 살고 있어요. 저도 그렇고 저도 제 고민의 관심이 뭔가 하면 제가 듣는 제 스승의 말이 과연 제 인생에 진짜 영향을 미친다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저는 이 고민이 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듣는 말들이 저를 설득하면 제가 그 말을 받아들이는 거죠. 무조건 뭐 성경에 적혀 있다고 아니면 제 스승이 이야기하니까 이렇게 무식하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이런 점에서 저는 참 피곤하죠. 까다롭고 우리 와이프가 저 정말 피곤해 하거든요. 말 한마디 하면 막 따지고 들거든. 왜 그렇게 말했어? 하면서. 제 생각은 이래요. 모든 사람은 이유 없이 말하지 않는다. 맞아요? 모든 행위는 정치적이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어렵나? 저는 이야기할 때 모든 말을 의도를 가지고 하거든. 그래서 나는 우리 와이프도 그럴 줄 알았어. 모든 말에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부부싸움 진짜 많이 했잖아요. 근데 우리 와이프는 아무 생각 없이 말했대. 그러면 나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 없이 말할 수 있노? 하면서. 저는 이게 이제 따지기를 좋아하게 되죠. 왜냐하면 운동권에서 오래 있었으니까 제 20대, 30대 초반을 10년을 그 운동권에서 이 사회과학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지내가지고 이게 습관이 돼요, 습관이. 저는 그 젊을 때는 진짜로요, 제가 있던 이제 조직에서 이렇게 회의를 하거나 아침에 일을 시작할 때는 항상 우리가 먼저 묵념부터 하고 뭐에 대해서 묵념하는가 하면요, 지금까지 사회주의 혁명투쟁을 위해 싸우다가 먼저 쓰러져간 선배 열사들을 위해서 묵념, 이거 하고 회의하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들 이름도 저희 대를 이어서 혁명가가 되라고 제가 김혁명이라고 지었다가 동사무소 가는 과정에서 내가 아무래도 이건 좀 너무 노골적이고 놀림받을 것 같아가지고 앞뒤를 바꿨어요. 네, 그래서 김명혁이 됐죠, 우리 아들 이름이. 그리고 우리 아들은 그 2살, 3살 때요, 항상 머리에 빨간 띠를 띠고 있었어요. 그 요 띠에는 노동해방, 이렇게. 저를 따라서 늘 서울에 전국 노동자 대회 가을 되면 하거든요. 서울대학교나 여의도 고수부지나 이런 데서 전국 노동자 대회를 해요. 그러니까 항상 아빠 따라다니고 막. 저는 진짜 20대 말 30대 초에는 제가 대통령 선거를 직접 했거든요. 우리 운동권에서 이제 후보를 내세우고 손가락 그 금반지 이런 거 다 풀어가지고 그 대통령 선거 하려면 그 당시에 1억인가의 그 공탁금이라고 하죠, 기탁금을 이제 마련해야 후보에 등록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막 울면서 많은 사람들이 막 애들 돌반지 풀고 막 이렇게 모아가지고 1억을 마련해서 우리 그 유명한 운동권에서 그 지도자를 대통령 후보로 내세우고 백기환 선생이라고 들어봤어요? 자기 스스로 100년에 한 번 날까 말까한 선동가라고 이렇게 스스로 말하시는 분이 있어요. 늘 한복 입고 다니고. 그분을 우리가 후보로 내세우고 저는 그 당시에 대구 선거대책본부 집행위원장 했어요. 운동권은 대부분 젊으니까 그 당시에 제가 30대 초반이었는데 그 당시에 저는 속으로 한국의 레닌이 되겠다고 있잖아요. 일부러 레닌 흉내도 막 내고 막 레닌의 책들 막 읽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근데 어쩌다가 제가 가는 길이 막혀가지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34살 때 이제 제 인생이 끝났죠. 나를 위해서 살던, 내 생각을 따라 살던 제 인생은 34살에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34살 이후로 전혀 다른, 우리 와이프 때문에 제가 할 수 없이 애가 너무 불쌍해가지고 지금도 제가 그 생각을 하면 가슴이 먹먹한데
여러분들 그런 경험 없을 거라 아마. 근데 저절로요, 내 인생이 끝났구나 이 생각이 든다니까. 처음에 우리 와이프가 이제 저하고, 처음에는 우리 와이프도 제가 멋있었을 거 아니에요. 80년대 학생운동권을 지도하고, 그죠? 87년 6월 항쟁할 때 제가 경북대학교에서 가장 선배급, 27살 군대도 갔다 오고 복학생 협의회 의장하고, 그러니까 늘 수천 명 학생들을 선동하고 막 확성기 들고 다니고 막 손 높이 들고 뭐 이렇게 하니까 우리 와이프 눈에 좀 멋있게 보였겠지. 그러니까 자기가 좀 어렵게 살더라도 자기는 혁명가의 아내로 살겠다 하고 저하고 결혼했잖아요. 근데 막상 살아보니까 성질 더럽지, 분리불안 있지, 애정결핍 있지, 뭐 있을 걸 다 갖추고 있는 거야. 거기다 경제적 능력 없지 막. 그래가지고 몇 년을 살다가 이제 도저히 희망이 안 보여서 이제 우리 와이프가 애하고 저를 버리고 갔잖아요. 그 사건이 이제 제게 가장 절망이었죠. 지금 생각하면 우리 조카가 34살인데 제가 그 당시 34살이었어요. 34살 보면 아직도 알 나갔잖아. 연계지, 연계. 파릇파릇하니 막. 근데 저는 그 34살 때 앞이 캄캄했다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제가 아버지 없이 살아서 정말 인생이 곤고했는데 중요한 길목마다 아버지가 없어서 그냥 저는 최악의 길을 선택해서 갔거든요. 지나갈 수만 있었다면, 예를 들면 중학교만 갈 수 있었더라면 늘 이런 고민을 했는데 그냥 아버지가 없어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우니까 형이 또 중학교를 못 가는 걸 보고 우리도 동생들도 자연스럽게 그걸 포기했죠. 그래 뭐 이렇게 공장 다니고 뭐 어디 사원 생활하고 이러면서 이제 어렵게 지냈는데 형이 용기를 내가지고 그 어려운 형편에서 엄마 혼자 벌어서 삼형제를 키우는데 우리 형이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검정고시를 하더니 지 혼자 고등학교를 딱 가는 거라. 형이라도 고등학교 가면 기뻐해야 되잖아요. 근데 반대로 저는 절망적이었어요. 형이 고등학교 가면 제가 고등학교 갈 확률은 현저하게 더 낮아지는 거예요. 저는 진짜 고등학교 가고 싶은데. 그래가지고 저도 검정고시 해가지고 그때 연합고사를 쳤어요. 그래서 대구공고에 합격을 했어. 이제 우리 집 형편은 인문계갈 형편은 안 되고 그 당시에는 공고를 먼저 선지원하고요. 그 다음에 인문계 후 지원하는데 그 당시 대구 공고나 대구 상고는 인문계보다 커트라인이 훨씬 높았어요. 가난하지만 좀 괜찮은 애들이 이제 먼저 지원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대구 공고 자동차과에 그때 합격을 했어요. 근데 갈 수가 있어야지. 형이 먼저 고등학교 가는 바람에 엄마 혼자서 서문시장 지하 그 식당에서 엄마 김밥 말고 이런 거 해서 일주일에 얼마씩 이렇게 돈을 벌 텐데 그 할 수 없이 저는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고등학교를 포기하고 그 국비로 기술을 가르쳐 준다는 국비 직업훈련원 들어갔죠. 서울에 가면 그 당시에 정수직업훈련원이라고 박정희와 유경수가 세운 직업훈련원이 있어요. 유경재단 정수장학회. 정수장학회 많이 들어봤죠. 박근혜하고 박근영하고 막 싸우고 막 하던 그 정수장학회에서 세운 직업훈련원이 정수직업훈련원이에요. 국비로 저 같은 불우한 청소년들에게 기술을 가르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정수직업훈련원 목공예과 들어가가지고 기숙사 생활하면서 국비로 이제 지원해서 기술을 가르치니까 제가 저걸 배웠잖아요. 목공예. 보통 어머니들 농사고 이러면 옛날에는 농앞에 연꽃문양이라든지 뭐 이런 게 부착돼 있어요. 그런 걸 조각한 거죠. 그걸 배우고 가구해서 취직해가지고 이제 목조각 열심히 하고 막 이랬죠. 그냥 저는 소질이 없어. 이론은 맨날 1등인데 목공예과에서 실기를 하면 맨날 꼴찌랑 나무 결을 따라서 조각칼을 밀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내가 밀면 막 나무 결이 막 일어나고 있잖아. 거꾸로 막 손에 막 가시 찔리고 막 진짜 참. 근데 어느 날 또 소식이 들려왔어요. 우리 형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경북대학교 의과대학을 입학했다는 거라. 아, 근데 그 기뻐해야 되잖아요? 안 기뻐. 여러분들 해보라니까. 여러분들 뭐 언니가 내보다 잘 살 때 기뻐요? 안 기쁘지? 형제간은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사실은. 부모 밑에 있을 때 형제가 뭐 찌고 뽑고 싸우면서 살지. 아, 우리 형이 의대를 들어갔다 왔는데 내가 기쁜 게 아니라 분하더라니까? 그날로 있잖아요. 제가 그때 경기도 광주에 있는 동일 가구라고 그 당시에 브랜드 순위가 한 3위인가 4위 하는 가구 회사에 다니고 있었는데
형이 의대 들어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제가 가지고 있는 개인 공구가 있거든. 조각칼. 여러 종류의 조각칼 이렇게 있는데 그걸 쓰레기통 확 쳐봤고요. 바로 대구로 낙향했잖아요. 나도 공부할래 하면서. 무슨 이야기 하고 있나 지금? 왜 이야기를 시작했지? 하여튼 그래, 절망적이었다고 내 인생이. 그러다가 어떻게 검정고시에서 대학을 갔잖아요. 대학을 가니까 그 소위 말하는 그 전두환이 12.12 사태를 일으켜서 또 광주 사태를 일으켜서 그걸 무력으로 진압하는 과정에서 권력을 차지하고 전두환이 대통령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총학생회를 다 해산했어. 모든 대학의 총학생회를. 완전히 강압 정치를 한 거죠. 근데 누르면 있잖아요. 시간이 흐를수록 이게 어떻게 돼요? 밑에서부터 뭐 국민들의 저항감이 더 커지죠. 그러니까 계속 누르고 있을 수가 없어. 애들도 있잖아요. 계속 막 윽박 지르면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나죠. 애들이 정서적으로 불안해지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4년쯤 흐르니까 전두환이 할 수 없어가지고 이 유화 정책을 써요. 그래서 1984년 가을에 서울대학교 총학생회가 부활하고 85년부터 각 대학의 총학생회가 부활하고 이래가지고 막 그 흐름을 타고 87년에 6월 항쟁이 터진 거예요.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 그래서 어렵게 대학을 갔지만 또 다시 운동권이 된 거죠. 그래서 10년을 운동권하고 뭐 수배 받고 도망 다니다가 잡혀가고 우리 집에 하루는 경찰이 제 잡으러 왔는데 한 10명이 왔어. 봉고차 한 대하고 승용차 한 대하고 경찰들 가득 차고 내 하나 잡는데 2명만 있으면 되는데 그래 우리 엄마 기절하고 막 있잖아요. 그렇게 살았으니까 저는 뭐 행복? 개인의 행복 이런 데 별로 관심이 없었고 사회 구조적 변화 이런 데 관심이 있었어요. 제도를 바꾸고 그죠? 뭐 정의로운 권력이 들어서고 이러면 개개인의 행복도 좀 나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이 구조주의적 관점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사회가 점점 민주화되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개인의 행복은 별로 달라지는 게 없어요. 객관적인 사회는 발전하고 있죠. 민주주의가 진전하고 학교 도서관만 해도 점점 바뀌고 있죠. 우리 사회가 진보적이 되니까 좀 더 발전하니까 학교 도서관에 좋은 의료책이 많이 들어오고 이런 변화들이 많이 일어나고 공공도서관도 많이 들어서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국가는 선진화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도 개개인의 소외나 뭐 이런 문제들은 여전히 항상 남아있고 이렇죠. 그러던 차에 이제 저 어제 동성촌에서 강의할 때는 학교마다 가서 강의할 때 그까지 우리 와이프가 애 키우는 게 너무 서글퍼가지고 제가 4살 때부터 아이를 차지하고 키웠다.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 진실은 그게 아니에요. 너무 이걸 말하려면 길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요약해서 말하는 거죠. 사실은 그 34살 때 우리 와이프가 애를 버리는 바람에 애하고 저를 버리는 바람에 그때 제가 앞이 캄캄했죠. 그래. 34살 같으면 지금 생각하면 진짜 다시 인생을 시작해도 되고 뭐 여자가 뭐 우리 와이프밖에 없나 정신 차리고 재혼하면 되고 이렇잖아요. 돌싱 카페도 많고 이런데 요즘. 근데 이상하게 저는 앞이 캄캄했어요. 제가 이제 어릴 때 엄마 없이 멀리 떨어져 살아서 그런지 나는 누구한테 의지를 잘해요. 항상 누가 내 옆에 있어서 도와줘야 돼. 스스로 뭐 잘 못해요. 근데 늘 나를 먹여주고 하던 우리 와이프가 사라지고 나니까 갑자기 앞이 캄캄하고 우리 아이를 보니까 꼭 어릴 땐 내 같은 거라. 그래서 너무 절망이 되는 거예요. 불쌍해가지고. 이 아이에게 엄마가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처음에는 뭐 적하다가 좀 뭐 열받아서 갔구나 싶어서 돌아올 줄 알았어요. 근데 계속 안 돌아오는 거라. 이게 뭐야, 연습이 아니고 실제도 실제.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는 안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만나자 해가지고 애 안고 가가지고 있잖아요. 어떤 카페에서 만났는데 우리 애를 보여주면서 근데 우리 애는 엄마 오랜만에 만났잖아. 너무 좋아가지고 있잖아. 막 그 카페를 계속 뛰댕기는 거라.
내 생각에는 얘가 엄마 다리를 막 붙들고 엄마 빨리 와 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임마 이건 안 극하고 너무 좋으니까 계속 카페를 돌아다니고 있어. 슬프대. 그 이 옆에는 얼마나 독한지. 그래서 만났어요. 저는 이제 모성애 호소해 보려고 이제 저한테는 희망이 없지만 애기는 불쌍하니까. 근데 와 진짜 독하더라. 여자들은 한번 돌아서면 끝인가 봐. 냉정하게 딱 가버리대. 그때 애 4살이었는데 48개월도 안 됐어요. 30 몇 개월이요. 진짜 쥐독하대. 이런 식으로 회유도 하고 뭐 협박도 하고 니 계속 안 오면 내하고 애하고 죽어본데 하고 막 애를 볼모로 해서 이제 뭐 옛날에 인질극이 있었다 했죠. 제가 뭐 사회적으로 유명한 인질극은 벌이지 못했지만 속마음은 그랬어요. 어떻게 하든지 이 애를 인질로 해서라도 와이프를 돌아오게 하고 싶어가지고 별지랄을 다 했죠.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고. 어느 날 아침에는 어느 날 밤에 오후에 저 이제 엄마가 없으니까 애 혼자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시내 가서 그 4살짜리한테 작은 레고 있죠. 자잘한 거 고학년들 하는 거 그걸 제가 수십만 원치 사왔어요. 시내 중앙상가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걸 다 풀어놓고 방에 애는 하루 종일 레고 조립하는 거라. 엄마 생각 못하게. 그리고 잘 때 되면 저하고 레슬링을 했어요. 이불 깔아놓고. 왜? 엄마 생각 못하게. 이마 이게 꼭 아빠가 무서우니까 낮에는 아빠 엄마 언제 와 이거 안 물어봐요. 근데 잘 때쯤 되면 꼭 지나가는 말로 그것도 지나가는 말로 솔직히 진짜 이게 노인같이 노인 고생하고 자라면 노인같이 돼요. 성숙해져. 지나가는 말로 아빠 엄마 언제 와 한마디 하고 모른 척 하는 거라. 근데 그건 내가 모르겠어요. 내 막 그 말 들으면 내 막 이거 뭐야 가슴이 찢어진 것 같잖아요. 너무 미안하고 나도 아버지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험한 인생을 살았는데 니도 또 내 꼴 나는구나 싶으니까 막 그게 못 견디겠는 거라. 내야 뭐 양아치처럼 그냥 이렇게 바닥에서 그렇게 살았지만 우리 애는 또 안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오후 되면 이제 애니메이션 하잖아요. 4시 반 되면 4시 반에서 7시 사이에 애니메이션 하면 애니메이션 방송사마다 돌아다니면서 다 틀어주는 거라. 이제 그거 보고 있으라고. 근데 그날 애가 애니메이션을 보다가 갑자기 막 통곡을 하면서 우는 거예요. 미운 오리 새끼 라는 애니메이션인데 애가 원래 백조인데 어떻게 해가지고 오리 세계에서 살고 있어. 오리가 부화시킨지 어쨌는지. 근데 나중에 이제 백조란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오리한테서 나와가지고 백조를 엄마 백조 찾아서 다니는 이야기예요. 만나는 동물들한테마다 이렇게 물어. 우리 엄마 백조 못 봤어요? 그럼 그 동물이 못 봤다 하면 또 막 울면서 찾아다니는 거라. 근데 우리 애가 4살짜리가 그걸 보다가 동일시 된 거야, 동일시. 그걸 막 통곡을 하면서 우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부엌에서 설거지 하다가 애가 막 통곡을 하길래 띠가 보니까 그 꼴나 있는 거라. 그날 제가 이제 도저히 못 견디겠더라고. 전 포기하고 이제 살다가 애 극하는 걸 보니까 내 마음에서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마지막으로 뭔가라도 해보자 싶었죠. 그래가지고 그날 밤에 이제 그 택시 운전을 하는 내 막내 동생을 삐삐를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내 좀 태워도 걔가 이제 차에 타고 내 동생이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처갓집에 밤 10시에 찾아갔어요. 여 청도 가창댐 넘어가도 되고 뭐 아니면 팔조령 지나가도 되고 청도 풍각이라는 곳이 우리 처가가 있는데 밤 10시 내가 찾아가가지고 겨울이었어요. 1994년 1월 달이었는데 내 동생은 이제 그 처갓집 앞에 차를 세우고 저는 아이를 막 잠들려고 하더라고요. 밤 늦으니까 막 잘락하는 걸 내가 멍덩이를 막 때렸어요. 엄마한테 간다 하면서 깨락하면서 네가 그렇게 보고 싶어하는 엄마한테 간다 하면서. 그래가지고 처갓집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시끌벅적하니까 안에서 장모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장모님한테 우리 아기를 이렇게 안겨주고. 근데 임마이가 이제 엄마도 따라 나가고 엄마한테 안겼는데 1분도 안 내가 잡부는 거라. 그렇게 보고 싶어하는 엄마를 만났는데 내가 얼마나 속상하든지. 그리고 저는 이제 처갓집 앞마당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정말 짐승처럼 내가 울부짖었거든요.
근데 제 스스로는 한 번도 생각할 수 없었던 일이죠. 자존심도 있고, 나름. 근데 정말 짐승처럼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그 동네가 떠나가도록 그 박씨 시종 마을인데 밤 10시에 지금 앞마당에 있고 안방에 처조모님이 계시거든요. 제가 그때 34살이고 처조모가 94살이야. 딱 60살 한갑자 차이 나는 그분이 그 집의 대장이거든요. 그분 들으라고 이제 아무 노인이 귀도 좀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듣도록 내가 빌어야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짐승처럼 울부짖었다니까. 동네가 떠나가도록 엉엉 울면서 막 아이고 저는 그날을 제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해요. 막 울면서 울부짖으니까 뭐 아무 반응이 없는 거라.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우는 내용을 좀 바꿨어요. 제가 용서가 안 되시면 이 아기라도 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랬어. 거기서 그 절박한 순간에도 내가 잔머리가 돌아가더라고. 이 아이는 엄마가 있어야 될 텐데 이 생각이 드니까. 이제 마지막 울부짖음의 내용은 그거였어요. 뭐 저는 버려도 좋은데 이 아이는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그래도 안 되더라고. 처남들이 나와서 근데 처남들이 총각이었어요. 해병대 갔다 오고 뭐 이러다가 더 이상 내 귀에 대고 조용하게 자 형 계속 익하시면 우리도 더 이상 못 참신데 익하는 거야. 내가 이거 번역해서 들어보니까 니 계속 이래 떠들면 우리한테 뒤진데 이 말이잖아. 맞죠? 그리고 우리 장모님은 잠든 애를 안고 나오더니 내 동생 택시 뒷자리에 던져 넣는 거라. 그러면서 김씨 집안하고 우리는 끝났다 하면서 우와 할 수 없잖아요. 그 물러나와야지. 그때 정말 저는요 제 모든 진액을 다 짜내서 빌었어. 더 이상 남김없이 그 회한이나 뭐 이런 거 없도록. 그건 안 되는 걸 확인했어요. 그날 택시를 타고 팔조령을 넘어서 돌아오는데 한편으로는 눈물이 막 쏟아지고요. 애한테 너무 미안하고 애 안고 오면서.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마음이 너무 편한 거라. 왜? 끝난 걸 확인하니까. 가능성이 더 이상 없으니까. 여러분들 막 불안하고 막 이럴 때 있잖아요. 가능성이 있어서 그래. 진짜 가능성이 없으면요 절망도 없어요. 근데 해보니까 진짜 마음이 편안하대. 그 전까지는요 우리 와이프가 돌아올 가능성이 요만큼 있다고 생각했어. 그래서요 제가 다세주택 살았는데 바람에 대문이 덜컹거리잖아. 다세주택 대문이 덜컹거리면 내 가슴이 막 뛰기 시작하는 거라. 혹시 우리 와이프 지금 들어오는 소린가? 그 대문 연 발자국 소리가 어떤 방문 앞에 멈출 때까지 내 계속 가슴이 쿵닥쿵닥쿵닥하고 막 정신병. 전화벨 소리 띠리링 울리잖아요. 그럼 내 만사를 제쳐놓고 띠가 전화 받잖아. 끊어질까봐. 혹시 우리 와이프 돌아온다는 소린가 싶어가지고 그렇게 불안초조하게 그때 보냈는데 가서 최선을 다했어. 내가 온 진액을 다 짜냈어. 정말 요즘 말로 진정성 있게. 어제 동성초등학교 강의 끝나고 나니까 밤중에 그 코디라고 그 코디가 뭔지 알죠? 강의를 돕는 아줌마 문자가 왔어요. 선생님 정말 감동적이고 진정성 있게 강의를 해주셔서 막 뭐 이 가을에 큰 선물을 받은 것 같습니다 하면서 그보다 100배 진정성 있게 제가 가서 빌었거든요. 와 근데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팔조령 타고 내 동생 택시를 타고 돌아오는 길이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요. 눈에서 눈물이 막 쏟아지고요. 그 초조하면서 해방돼가지고 정말 편안했다니까.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 아무 희망 없이 정말 절망적이었죠. 앞이 캄캄하고 이 아이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까 싶기도 하고. 그때가 제 34살이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여기서 내 인생이 끝났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 나를 위해서 살던 내 인생,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무슨 결정하고 살던 뭐 세계를 변혁하겠다. 우리 뭐 하여튼 저 그렇게 살았는데 세계를 찌랄 변혁하기는커녕 옆에 있는 마누라 한 명도 행복하게 하지 못해가지고 이 꼴 났잖아요. 완전히 실패했죠. 실패. 그때 우리 어머니가 저를 너무 불쌍히 봐가지고 가끔씩 설거지도 해주고 반찬도 뭐 갖다 주고 이랬는데
보니까 막 마누라한테 버림받고 자기 둘째 아들이 안 그래도 따뜻한 밥 한 번 못 해주고 학교도 제대로 못 보내고 키운 둘째 아들인데 교사하는 와이프 만나가지고 좀 이제 좀 사는가 싶어서 안심 좀 하려하는데 또 버림받은 거라. 그래서 우리 엄마가요 저를 보니까 너무 불쌍하고 막 속상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자기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 찾아간 거라. 이번에 제가 우리 목사님 아프셔서 목사님 대신 교회 앞에서 설교를 했잖아요. 그때 설교 끝나니까 목사님 전화 와가지고 이제 모든 형제들이 듣는 앞에서 화답을 하는데 그때 아침 일찍 너 엄마가 찾아왔다 이카더라고. 저는 언제 찾아갔는지 모르는데 아침 일찍 어머니가 찾아오셔서 정말 애통하게 우리 상도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막 매달렸다는 거야. 저는 모르죠 그 사실을. 그때 형과 엄마가 이제 교회를 같이 다니고 있었는데 엄마가 너무 자기가 막 제가 불쌍하니까 아침 일찍 찾아와서 그렇게 매달렸대.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이제 이 자기 교회 그 노인이 막 그렇게 아침부터 찾아서 울면서 막 울부짖으면서 매달리니까 막 그 감동해가지고 제 사건에 이제 개입한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 와이프가 그때 겨울 방학 때 경혜준 교사였는데요. 가톨릭 병원 뒤에 경혜중에 당직서로 올라왔어요. 그 당직서로 올라온 교문에 그 교회 자매 한 명을 보낸 거라. 교문 앞에서 기다리고 퇴근할 때까지. 그래서 퇴근해서 나오는 우리 와이프를 손을 붙들고 인사를 하고 이제 우리 목사님이 한 번만 보러 오라 하더라 하면서 요청을 한 거죠. 그때 우리 와이프 말은 그 당시 나중에 지나고 나서 하는 말이 자기는 결심이 변할 게 없기 때문에 시어머니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보자고 하니까 예의상 한번 따라갔대. 그렇게 따라갔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목사님 방에서 상담을 한 거죠. 그 전까지 우리 와이프는 저와 우리 아이를 버리고 갈 때는 그냥 갔겠어요? 자식 버리고 남편 버리고 갔는데 그냥 갔겠어요? 주변에 모든 사람들한테 다 물어볼 거야. 상담하고 심지어 변호사 사무실도 가보고 다 니라도 살아라 하죠. 심지어는 우리 형수까지도 니라도 살아라 하고 애가 불쌍하면 내가 대신 키워줄 테니까 니는 빨리 도망가라 하고 우리 형수가 있겠어. 그 저는 뭐 형수하고 원수지 원수. 내 앞에서 그렇게 말하니까. 그 주변 사람들도 다 이제 저는 가능성이 없으니까 우리 와이프한테 빨리 니라도 살아라 하고. 변호사 사무실 가니까 당신이 무슨 평강공주입니까? 이 카드래요. 바보 온다 왜 인간 만들잖아 평강공주가 자기를 헌신하면서. 그 당신이 무슨 평강공주입니까? 하면서. 혹시 이혼 안 해줄지도 모르니까 핸드백 안에 소형 녹음기를 넣어 다니라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진짜 요만한 전자상가 가가지고요 이 눈치 안 채는 조그만 녹음기가 핸드백 안에 항상 들어있어. 내가 폭언을 하거나 뭐 이러면 이제 그걸 증거로 삼아서 이제 이혼 소송을 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던 상황에서 이제 목사님한테 상담하러 간 거죠. 모든 사람이 저를 버렸죠. 가능성이 없어서. 근데 그때 이 목사님이 뭐 1시간 동안 무슨 말씀을 했대. 근데 우리 와이프한테 들린 말은 딱 2문장이었어요. 많은 말들을 했는데 아마 상도가 아버지가 없어서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살았을 것이다. 내가 상도의 아버지가 될 테니까 한 번만 기회를 줘봐라. 이렇게. 지금은 이게 막 우리 교회에서 가장 유명한 말이 돼 있어. 근데 우리 와이프는 그때 뭐라고 대답했는가 하면 그 인간은 하나님이 와서 보증해도 안 됩니다. 하고 문을 닫고 냉정하게 처갓집으로 돌아갔다죠. 돌아갔는데 이상하게 나중에 들으니까 그 말이 자꾸 생각나더래요. 자기는 자신 있게 하나님 와서 보증해도 안 됩니다 하고 이제 결심 다 했고 어른들하고 상의도 다 했고 이제 결정을 해놨는데 근데 자꾸 그 말이 고향 시골에 돌아가서 그 2문장이 생각나더래요. 다른 건 생각이 안 나고 상도가 아마 아버지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았을 것이다. 내가 상도의 아버지가 될 테니까 한 번만 더 기회를 줘봐. 왜냐면 우리 와이프가 지금까지 한 번도 그렇게 말한 사람 본 적이 없거든. 다 제 행위나 이런 걸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지? 다 비난하고 이랬는데 현재 처음으로 다른 말을 하는 사람 만난 거지. 자기 남편에 대해서 그죠? 뭔가 이렇게 뭘 편을 들어준다 하나? 보증을 해주는 기회를 줘봐라 이렇게 말하는 그 말이 계속 생각나더라고요. 그 일주일 만에 우리 와이프 생각이 바뀌었잖아요. 아, 저 사람이 보증한다면 내가 한번 다시 살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자기도 독한 맘 먹고 뭐 떠나긴 했지만 그래도 자식 그 버리고 간다는 게 쉽겠어요. 그러니까 그 말이 우리 와이프한테 마음을 움직인 거죠. 그래가지고 시골에서 연락이 왔어요. 저한테 연락 온 게 아니고 그 목사님한테. 시골 어른들에게 체면을 세워 드려야 하니까 한 번 더 와서 빌라고 좀 전해 주십시오. 이렇게. 저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는데 우리 어머니가 먼저 전화가 왔어요. 상도야, 엄마가 죽기 전에 마지막 소원이 있는데 좀 있으면 그 이상한 목사님한테 전화가 올 거다 하면서 전화가 오면 무조건 시킨 대로 해라 이렇게 하는 거라. 엄마 마지막 소원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워낙 시킨 대로 안 하는 골 때리는, 항상 저는 노하는 사람이거든. 왜냐면 책을 읽으니까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을 거꾸로 거슬러 오른다 이런 어디서 내가 그런 책을 읽었나 몰라. 그래서 저는 모든 권위에 저항하고요. 예, 절대로 안 했어요. 경제총장실은요, 내 안방처럼 점거하고 이랬거든. 그때 87년도 분위기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말 골 때리는 반항아죠, 반항아. 어릴 때부터 그렇게 자랐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혹시 또 저기 말 안 들을까 싶어가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엄마 죽기 전에 마지막 소원이다. 꼭 시키는 대로 해라, 이렇게 하더라고. 아, 그래, 지금 제 상황은요, 지푸라기라도 있으면 잡고 싶은데, 누가 그렇게 도와주겠다면 당연히 뭐 무조건 시킨 대로 하겠죠. 그래, 예, 했어요. 그냥 저 아니나 다를까, 그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조심스럽게, 나 이열래 목사인데, 하면서, 상도냐? 하면서, 예, 하니까, 처갓집에서 빌러 오란다, 야, 하는 거라. 내가 방금 우리 엄마한테 무조건 시킨 대로 한다 했거든? 근데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처갓집에 가서 빌라는 거라. 근데 내가 못하겠다 했다. 왜 그런지 알아요? 내가 얼마 전에 가서 내 온 진액을 다 짜내서 그죠? 그 한 2시간쯤 그랬을 것 같은데 정말 막 그 포복해가지고 있잖아요. 막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막 맨정신으로 안 돼 이거. 여러분들 이런 거 안 해봤죠? 정신줄을 놓고 완전히 온 진액을 다 짜내서 혼신을 다해서 진짜 빌었거든요. 그래도 안 된다는 걸 내가 확인했잖아요. 내 온몸에서 힘이 다 쫙 빠져나 파김치가 됐어. 근데 한 번 더 빌러 가라 하니까 내가 할 수 있겠어요? 해봤는데 이미. 그 방법은 해본 방법이라서 이제 안 된다고 내가. 아이고, 전에 제가 가서 해봤는데 안 됩디다 하면서. 분명히 시킨 대로 하려고 했는데 딱 내가 못할 걸 시키는 거라. 근데 내가 못하겠다 했어. 그랬더니 이 목사님, 그러면 내가 한 사람을 보낼 테니까 그 사람 따라가 봐라 이렇게 하더라고. 그 사람 누군가 하면요, 아까 경혜중 정문 앞에 우리 와이프를 기다렸던 그 아줌마. 이 아줌마는 우리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면 우리 애가 놀이방을 다녔는데 그 놀이방 교사를 잠깐 했어, 이 아줌마가. 그래가지고 그죠? 그 교회 안에서 유일하게 우리하고 관계가 조금 있던 아줌마라. 얼굴도 진짜 못생겼고요, 덩치도 작고 나이도 내보다 한 살밖에 안 많은데 동네 아줌마 평범한. 저는 운동권에 있을 때 정말 위대한 사람들 따랐거든요. 문익환 목사님, 백규환 선생, 이런 분들 알아요? 모르죠? 개운재 선생, 이런 분들이 내 운동권 지도자였고, 그 밑으로 40대 트로이카 해가지고 옛날에 정치 유명한 장기표 선생, 김근태 선생, 이부영 선배, 이런 사람들, 대구로 말하면 이강철 선배, 이런 사람들이 내 로망이었어요. 나도 저런 사람들처럼 영광스럽게 되리라고. 그러니까 위대한 사람들을 따랐죠. 여러분들도 그렇겠죠. 뭐 법륜스님 이런 사람들 따르지 뭐 저 같은 사람 따르겠어요? 유명한 사람들 따라야지.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웬 동네 아줌마 한 명이 와가지고 내보고 처갓집까지 가는 거라. 그때 진짜 제가 실망했어, 실망. 와, 이게 뭐고? 하면서. 그래도 내가 어째요, 지금. 그죠? 썩은 새끼주자도 잡고 이 빠진 머리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그 아줌마하고 털레 그때 차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시외버스 타고 털레 2번 갈아타가지고 남부정류에서 갈아타고 청도 풍각에 갔어요, 시골에. 마당에 들어가니까 그 처할머니 하시는 말씀이 첫 마디가 이번에는 기집질까지 하나 하면서 다른 여자하고 같이 오니까 이번에는 계집까지 데리고 오나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게 아이고요 하면서 또 막 이번엔 좀 이제 우리 와이프가 이제 미리 작업을 해놔가지고 그 할머니가 방에 들어오라더라고. 안방에 들어가지고 제가 무릎을 꿇고 또 빌었잖아요. 비니까 그 다락에서 안방 안에 노인들 쓰는 다락에서 뭘 꺼내오라 하대. 그래 우리 와이프가 막 뭘 꺼내와 보니까 한지하고 볼펜 그리고 인주 각서를 쓰라는 거야. 제가 각서 썼잖아요, 6가지.
다시는 노름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데모를 하지 않겠습니다. 뭐 다시는 욕을 하지 않겠습니다. 뭐 다시는 바둑을 두지 않겠습니다. 5가지는 전부 인격적인 거예요. 근데 제가 쓰면서 다 거짓말했지. 왜냐면 내가 쓰면서도 자신이 없었어요. 이미 나는 그지? 그런 위인이니까 어릴 때부터 성장 과정도 그렇고요. 성격도 거칠고 포악하고 뭐 그래서 쓰면서도 내가 이거 거짓말이라는 걸 알고 썼어요.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하지만 내가 안 할 보장이 없는 거지. 내 성격상 이미 중독돼 있고. 제가 운동권 제가 있던 조직이 안기부에 의해서 일망타진 당하고 나서 남편들 왜 회사 그만두면 또 다음 회사 옮길 때까지 좀 시간이 걸리잖아요. 공백기가 있죠, 공백기. 저도 그런 공백기가 있었는데 다음 운동권 조직을 찾으려고 하는 공백기에 제가 그만 뭐 했어요? 노름에 손댔잖아요. 내가 동네 노름판이나 당구장이나 기원에 가서 노름을 해보니 포칼 치니까 내가 억수로 잘하는 거라. 와, 내가 머리가 좋구나. 이거. 그래가지고 진짜 동네 노름판을 다 평정했다니까? 포칼 치면 내가 다 이겨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될게요? 하우스 들어가기로 했잖아. 하우스 들어가니까 제가 막 얼굴에 칼자국도 없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하우스에서 나를 아주 좋아하는 거라. 양복 입고 항상 이렇게 넥타이 메고 다닐 때인데 하우스 들어가니까 이걸 보고 꽃이라고 해요. 하우스에서는. 술집에서는 마담이라고 하죠. 점잖은 사람들이 노름을 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노름을 하러 오기 편한 거라. 이걸 하우스에서는 꽃이라고 부르는데 제가 꽃 역할 했잖아요. 하우스의 꽃. 이 꽃들에겐 특혜가 주어지는데 담보나 이런 거 없이 돈을 막 밀어줘요. 하우스에는 꽁지라고 있거든요. 돈을 빌려주고 고리를 받는. 그 꽃한테는 막 밀어주는 거라. 이 사람들은 그 하우스 하는 사람들 보면 뭐 이게 왜 그 똘마니들 거느리고 있잖아. 그러니까 언제든지 결제를 받을 수 있거든. 사채를 써도. 그래서 제가 한 1년 반, 2년을 하우스를 다니면서 노름을 해가지고 완전히 망했잖아요. 지금은 사실이지만 이 하우스 노름을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그 대라라고 하죠. 대라. 배팅을 하게 되면 30분의 1을 계속 뜯어가요. 운영비 쪽으로. 이 고스톱도 안 쳐봤나? 대라를 모르네. 원래 이 하우스에서는 공식적으로 30분의 1씩, 배팅 금액의 30분의 1씩 이 하우스를 연 사람이 가져가게 돼 있어요. 그걸로 운영비도 하고 돈 다 잃은 사람 택시비도 주고 뭐 이러거든. 근데 밤에 막 노름하는 사람들이 30분의 1 뜯는지 뭐 20분의 1 뜯는지 확인해요? 안 하거든? 그러니까 밤이 깊어지면 뭐 20분의 1 뜯고 이런 거라. 그러니까 이걸 1년 한다고 생각해봐요. 선수들은 이겼다 졌다 이겼다 졌다 하죠. 하우스는 돈을 계속 모으는 거라. 그 하우스 하면 집사, 선수 하면 어떻게 돼요? 다 죽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동네 친구들하고 노름할 때는 대라 뜯는 게 없으니까 짜장면 값만 내면 돼. 그러니까 계속 이기면 돈이 좀 모이죠. 그래가지고 완전히 망해서 전 노름 중독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근데 내 거짓말로 썼잖아. 다시는 노름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바둑을 두지 않겠습니다. 뭐 하여튼 마지막 각서는요. 6번째는 뭐 있는가 하면 제가 시험에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에 꼭 합격하겠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저보고는 너는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중고등학교를 금융고시에서 대학을 간 걸 아주 높이 평가했나 봐. 그래서 저보고 너는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데모를 해서 이래 인생이 어렵게 꼬였다 하면서 다시 공부를 하라는 거야. 그 지금 노름빛도 태산 갖고 막 이미 파산해가지고요. 전세 살던 집은 사채업자들 가져가서 계약서 가져갔고 우리는 월세방으로 옮겨가 그렇게 살 때인데 그래서 제가 했죠. 저는 다 망해가지고 고시원에 갈 돈이 없습니다 하니까 이 목사님이 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나더니 주머니에서 지갑 꺼내요. 그래가지고 막 시알리면서 얼마면 되겠냐 하면서 그 제가 그때 서울에 신림동 고시촌에 가면요 고시원비가 24만원, 식비 12만원, 36만원이죠. 책값 용돈 합하면 한 50만원쯤 듭니다 하니까 이 목사님 저한테 50만원을 세워서 주면서 앞으로 매달 자매를 보내서 타러 오너라 하면서 그 약속을 이제 제가 한 거죠. 그래가지고 각서를 쓸 때는 6번째 항목 시험에 꼭 합격하겠습니다. 그 5번째까지는 인격적인 항목이라서 제가 자신이 없었고요. 거짓말했고 6번째 항목은 내가 손가락에 힘이 좀 들어갔어. 내가 공부에 자신이 있었거든. 기회만 주어진다면 내가 기회가 없어서 그렇지 하면서 이렇게 생각했어. 그리고 우리 와이프가 이제 집으로 돌아왔죠. 그 저는 우리 애가 너무 불쌍하니까 우리 와이프 또 도망갈까봐 어해야 돼요. 할 수 없이 이 보증한 목사님 교회 나가야 되잖아. 내가 빨갱인데
진짜 웃기는 시츄에이션이죠. 저는 대구가 알아주는 사회주의자예요. 여러분들 모르죠? 대구에 내노라는 운동권들 다 알고 있어요. 제가 같이 놀았고 이래가지고. 근데 이놈의 애가 너무 불쌍하고 내 꼴 같으니까 와이프는 도망갈라 해사치 이러니까 할 수 없이 내가 그래, 이 교회에 출석해야 됐어요. 그때가 제 인생의 가장 큰 절망이었죠. 그리고 할 수 없이 내가 다니면서 처음에는 이 교회를 다니니까 내가 막 이제 피부에서 두드러기가 올라오려 하잖아요. 적응이 안 돼가지고 뭐 하나님 개사코 막 마르크스가 분명히 그렇게 했는데 신은 인간의 관념이 투사닥하고 막 니체는 신은 죽었닥하고 뭐 이런 유명한 말들 내가 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할 수 없이 이 교회 사람들하고 축구하는 재미로 갔어요. 교회 끝나면 항상 축구하거든. 지금도 하잖아요. 토요일 일요일 되면. 지금은 제가 무릎 부상 입어가지고 그래서 목사님 얼굴을 늘 축구공 쳐다보듯이 하고 있다가 끝나면 점심 먹고 형제들하고 축구하러 가고 그걸 내가 20년을 했다니까. 근데 그 20년을 왔다 갔다 지금 23년 됐어 사실은. 왔다리 갔다리 하다 보니까 거기서 하는 말들이 설교하잖아요 일요일날 말들이 하나 둘 내한테 들리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제가 23년 동안 들은 말 중에 그죠? 정말 핵심적인 말, 내 인생을 살린 말,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이 되게 한 말 4가지를 들었다 했죠. 많은 말들이 있지만 그중에 가장 중요한 말이 4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이런 말들이 내게 들어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알아요? 아까 각서 썼다고 했죠? 몇 년이 지났는데 내가 하나도 자신 없다고 썼던 5가지가 있잖아요. 몇 년 후에 보니까 다 지켜지고 있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 저는요 바둑을 두거나 노름을 하거나 뭐 당구를 치거나 뭐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신기하죠? 반대로 내가 자신 있다고 고시원에 들어가서 공부하겠다고 한 그거는 고시원에 가서 6개월 딱 공부하니까 허리 디스크 와가지고 안 하던 짓 하니까 그 책상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할 수 없이 내 고시원 나와 낙향에 다시 대구로 돌아왔잖아. 그리고 목사님이 내한테 한 달에 50만 원씩 준 300만 원 띵가 먹고 갚으라 소리도 안 했고 나 갚는다 소리도 안 했고요. 저는 못 갚아요 하고 받았거든. 자 그래가지고 허리 디스크는 걸렸지. 마누라 여차하면 내가 다시 뭐 어디 이상한 짓 하면 또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못하고 집에 딱 갇혀 있었지. 그래가지고 한 게 애 키우기였어요. 사실 4살 때 우리 와이프가 애 키운 게 서글퍼서 내가 애를 키운 게 아니고 내가 너무 와이프한테 미안해서 내가 달리 도울 방법이 없잖아요. 내가 가만히 조용히 있는 게 와이프를 돕는 길인데 그 집에 조용히 있으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게 애 어린이집 보내고 받고 유치원 보내고 받고 이거였거든. 근데 참 신기하죠. 그렇게 시작한 일이 내가 여러분들을 만나는 일이 될 줄이야 어떻게 알았겠어요. 내게서 일어난 일이 왜 일어나는지 우리 모르는 일도 많죠. 우리 아이가 갑자기 왜 병이 오는지, 그죠? 우리 아이는 왜 이런 어려움, 연약함이 있는지 여러분들 다 몰라요. 지금 당장 모를 수도 있어. 지나고 나야 아는 거죠. 제가 오늘 그래서 이 책 이야기 하려고 하다가 엉뚱하게 시간 다 됐는데 벌써. 지금 몇 시예요? 11시 45분? 사실 이 책 이야기 한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함께 하고 싶은 책이 어느 날 아무 이유도 없이 라는 책이에요. 어느 날 아무 이유도 없이. 다비드 칼리라고 유명한 분이죠. 여러분들 앞에서 내가 처음으로 이탈리아 그림책을 소개하는 것 같은데 다비드 칼리는 제가 아이들하고 책번 어린이를 위한 인문학 수업할 때 몇 권을 이미 그 사용한 적도 있고요. 그 전쟁에 관한 뭐 위대한 책인가? 싸움에 관한 위대한 책, 싸움의 이유와 원리에 대해서 쓴 유명한 그림책도 있고요. 또 적이라는 그림책도 있어요. 적 하면서 전쟁을 할 때 양 당사자를 적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적의 심리를 아주 냉정하게 파헤친 그림책인데 거기 보면 적도 내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빨갱이들은 북한 사람들은 완전 내하고 뭐 완전히 다른 도깨비 뿔나고 이런 줄 알죠. 알고 보면 한 사람 한 사람 내하고 똑같다니까 심리가. 그 아주 훌륭한 그림책을 쓴 분인데 이 다비드 칼리가 쓴 책이에요. 어느 날 아무 이유도 없이. 어느 날 이 남자한테 아무 이유도 없이 날개가 돋아난 거라. 그 날개가 난 이유를 몰라가지고요 온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물어보잖아요. 내게 왜 날개가 났을까요? 하면서. 근데 나중에 이제 마지막은 그 어떤 나와 똑같은 날개가 난 한 아가씨를 만나게 돼. 그래가지고 이 아가씨가 이 남자가 난 날개를 보고 너무 멋있어 보인 거라. 그래서 둘이 눈 맞아가지고 막 사랑에 빠진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어느 날 아무 이유도 없이 내게 어떤 일이 찾아오죠.
그 당시엔 내가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는지, 왜 재수가 없는지 몰라가지고 울고불고 우리가 막 한탄하고 애통해하고 이래요. 근데 다 이유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어떤 좋은 내 인생을 살리는 말을 쭉 듣다 보면 나중에 하나 둘씩 그 이유가 밝혀지는 거죠. 저는 그 당시에 너무 비참했잖아요. 남자가. 내가 우리 와이프하고 살아보니까 우리 와이프보다 내가 곱하기 100은 똑똑해. 솔직히 말하면요. 한 100배는 똑똑하다니까, 내가 우리 와이프보다. 근데 우리 와이프는 경대 4대 나와가지고 정부에서 주는 월급 꼬박꼬박 받는 교사라. 나는 100배 똑똑한데 아무 일도 못하고 어디 취직도 못하고 있잖아요. 집에 갇혀있어. 안 이상해요? 난 이게 납득이 안 돼. 이게 내 같은 인재를 세상에 몰라주는 거야. 그렇지만 어째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개망신 당하고 완전히 인생이 망해가지고 34살 때 앞이 캄캄했는데, 정말 앞이 캄캄했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 왜 그렇게 캄캄했는지. 그래서 내가 우리 와이프가 돌아와서 아이한테 엄마가 있었으면 있다면 내가 무슨 짓이라도 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 그래가지고 지금도요, 저는 우리 와이프가 아이한테 가면 제가 안 따라가요. 이번에도 이 추석 연휴 때 우리 와이프가 아이 방 청소도 하고 보고 싶다고 도쿄에 갔는데 저는 안 따라가잖아요. 왜냐면 그때 내가 한 맺혀가지고 우리 아이가 엄마를 충분히 누릴 수만 있다면 나는 뭐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항상 아이가 엄마를 충분히 누리라고, 둘이 찌고 보고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둘이 이제 제 인생의 트라우마처럼 됐죠. 어찌하든지 아이가 엄마를 누릴 수만 있으면 좋겠다. 지금도 뭐 여행 가거나 하면 항상 둘이 보내. 왜 같이 안 가요? 하면서 묻는 사람들이 많더라. 제 마음 깊은 곳에 그게 있죠. 우리 아이가 엄마를 충분히 누렸으면 좋겠다. 그때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아서 우리 아이한테 큰 어려움을 경험하게 해가지고 내가 너무 미안해서 그때 그 일이 왜 일어났는지, 내가 왜 하필이면 나는 그때 초등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지, 또 그 아버지 돌아가신 그 장면을 왜 우리가 새벽에 엄마도 없이 삼형제가 목격해야 했는지 전 이유를 알 수가 없다니까요. 그 당시에 아버지 하관식 가는 날 지금도 생각나요. 우리가 어릴 때 다니던 비산동 교회 산에다가 이제 묻는 그 장면에서 우리 형은 이제 장남이니까 상주니까 영정 메고 가서 이제 하관할 때도 같이 있고 있는데 나는 어리니까 그때 8살이니까 어른들이 니는 저 구석에 비켜 있으라 하더라고. 누가 사과 한 개를 딱 줘요. 그래서 내가 그 큰 사과 하나를 베어 물고 있으면서 멀찌감치서 한 20-30m 떨어진 곳에 아버지 관을 하관하는 장면을 목격했거든. 그래서 이제 저는 지금도 사과를 먹으면 속에서 안 받아요. 속이 막 니글니글거리고 막 이렇게 올라간다니까. 그 엄마들이, 우리 연구소 엄마들이 사과 사와서 막 선생님 드세요 하면서 막. 그래서 요즘은 이제 고맙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겨우 이렇게 얇게 잘라주면 한 조각, 2조각 정도는 먹죠. 근데 사과를 어떤 분들은 통째로 주면서 무락한다? 비무락. 그러면 내가 확 사과 그 엄마한테 던지고 싶어, 얼굴에. 그때는 다 몰랐어요.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지나고 나서 보니까 우리 형도 그렇고요. 저도 그렇고 그 아버지가 없었던 것이 우리 인생에 큰 가난이 된 거죠. 가난이란 말이 물질적인 이야기라,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은 물질적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심령이,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죠 이것이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영이 가난하니까 그죠? 아버지를 대신할 누군가를 보면 바로 우린 매료되는 거라. 저는 운동권에서 그래서 운동권 대구에 있는 이강철 선배라고 내보다 13살 많은 선배한테 완전히 폭 빠져가지고 그 선배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시킨 대로 했잖아요. 정당 만들어 가면 정당 만들고요. 제가 이래봬도 28살 때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운동권 정당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선배들이 국회의원 다 출마했잖아. 다 떨어졌지. 다 떨어지니까 자동 해산. 그리고 그 후에 만든 게 민중당, 민중해당, 뭐 통합진보당, 뭐 이래가 지금 정의당. 심상정과 노회찬이 뭐 하고 있는 거. 그 최초로 우리가 28살 때 제가 정치외교과 나온 실무자잖아요. 선배들이 시켜가지고 그 정당을 건설했다니까.
우리 형이 의대를 다니다가 의예과 때 자기 친구를 따라서 지금 우리 목사님 만난 거예요. 우리 형도 20대 초반이죠. 그때 우리 형이 대구 비산동교회를 다니다가 이 가톨릭병원 옆에 있는 조그만 20-30명 모이는 이 목사님 하는 조그만 교회를 갔어. 친구를 따랐어. 가보니 너무 좋으니까 우리 형이 6개월 동안 원래 다니던 교회를 안 다니고 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 그때 우리 엄마가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이상한 교회 가나 싶어가지고 우리 형한테 물었잖아요. 그래서 상근아, 네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 어떤 분이시고 이렇게 물었대. 우리 엄마가 조심스럽게. 그랬더니 우리 형이 한 말이요, 바로 뭐라 했는 줄 알아요? 우리 아버지 같습니다. 이렇게 했다니까. 우리가 아버지 없이 자라서 아버지 마음을 가진 분을 항상 그리워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항상 메시아를 기다리듯이. 그 사람들은 물론 거창한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자기들을 해방시켜줄 정치적 지도자, 이걸 기다렸어요. 그걸 메시아 사상이라고 하는데, 제 인생에서는, 또 우리 형의 인생에서는 항상 우리가 뭘 기다렸는데, 그게 뭐였는가 하면 지금 돌이켜서 생각하니까 우리가 아버지 없이 자라서 그 아버지 마음을 가진 누군가를 늘 기다리고 있었어. 그럼 우리 형이 그런 마음을 가진 분을 만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그리고 다시 수십 년이 흘러서 저한테도 그런 기회가 왔죠. 상도가 아마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았을 것이다. 내가 아버지가 될 테니까 한 번만 더 기회를 줘봐라. 이렇게 말했어. 그 말이 제 인생을 가장 복되게 한 첫 번째 말씀이죠. 사실은 저는 뭐 우리 엄마도 막 맨날 폭복증 난다 하면서 이 새끼야 네가 왜 그래 산옥 하고 막 너무 안타까우니까, 형은 뭐 맨날 욕하고 저한테, 형수는 뭐 우리 애 지가 대신 키워줄 테니까 우리 마누라 보고 도망가라 하고, 얼마나 내 그 말 듣는데 분하든지 있잖아요. 그랬는데 내가 상도가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살았을 것이다. 세상에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을 만났잖아요. 내가 우리 아빠한테 전해 들었는데 그 말 듣자 말자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알아요? 어떻게 내 마음을 저렇게 잘 알지? 이런 생각이 처음 들었어. 그래, 나도 어쩔 수 없어 그렇게 살았지. 나도 잘 살고 싶었거든. 성실하게 살고 싶었어요. 근데 이놈의 성실하는 것이 습관이 돼야 되거든. 근데 어릴 때부터 맨날 그렇게 양아치처럼 살았는데 어떻게 습관이 잡혀서 성실하게 살겠어요. 진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았거든요. 닥치는 대로, 그냥 주어진 대로. 그래도 나름 성실했으니까 검정고시라도 하고 대학을 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주변에서 볼 때는 성이 안 차니까 늘 나를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이랬는데, 처음으로 내게 아버지 마음을 가지고 말한 분을 내가 만났죠. 그래가지고 그 말을 계속 듣게 됐잖아요. 내가 사니까, 어떤 말 들으니까 내가 살아요. 여러분들 보면요, 제가 학교 강의하러 가보면 사실은 여러분들이 아이를 키우면서 얼마나 불안해 하는지, 그죠? 불안하지만 열심히 아이를 잘 키우고 싶어서 이렇게 저렇게 하잖아요. 그걸 사람들이 몰라주는 거라. 아빠들은 그거 모르죠. 집에서 맨날 탱탱탱 노는 줄 알아. 그래, 니 집구석에서 뭐하노? 이렇게 한다니까. 애 성적 안 나오면. 그럼 정말 속상하잖아요. 나로서는 내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고 있는 건데 그 마음을 몰라주니까 아무도 알아준 사람이 없어요. 친정어머니가 와가지고 니 왜 이카노 이거 미친 것처럼 하면서 애 물 거 다 갖고 태어났는데 괜찮다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 입장에서 그게 아니잖아요. 내 아이인데 직접적으로 뭔가 뭘 해야 될 것 같은데 내 마음을 모르고 막 극하니까. 그래서 제가 학교 갈 때마다 내가 하잖아요. 저도 여러분들처럼 이유를 알 수 없는,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나를 덮쳐서 이상하게 내가 아이를 깊이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고 불안해서 나도 아이를 그렇게 잡으면서 키웠습니다. 내가 이 말 하잖아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내가 우리 목사님 만나서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을 만났거든. 마음을 알아주니까 이상하게 내가 위로를 받고 용기가 나고. 그래서 내가 학교 갈 때마다 그 말이에요. 저도 여러분들처럼 그렇게 불안하게 아이를 키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아이를 키우면서 내가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뭐 공부를 못한다든지, 뭐 학교에서 뭐 따돌림을 당한다든지, 뭔가 좀 부족하다든지 이렇게 보이죠. 지금 여러분들은 그 이유를 다 알 수 없어요. 어느 날 아무 이유도 없이 내게서 어떤 일이 일어나거든. 근데 제가 장담하건대
뭐 제 이야기를 계속 한번 들어봐요. 듣다 보면 어느 날 이유가 알아져. 저는요, 그 어릴 때부터 내게서 나는 왜 그렇게 험한 인생을 살았는지 지금 다 알고 있어요. 왜 그랬는가 하면 오늘 나를 있게 하기 위해서. 저는 지금 제가 행복해지고 나니까 어릴 때 있었던 모든 일들이 다 필요했어. 그 일이 없었더라면, 내가 아버지 있어가지고 뭐 좋은 학교를 다니고 했더라면, 중고등학교 잘 다니고 해가지고 내 잘난 맛에 사는 시건방진한 인간이 돼 있었겠지. 그래서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못하고 그냥, 그죠? 지밖에 모르는 그런 인간이 되었을 거예요. 안 그래도 B형인데다가. 분명히 그랬을 거라. 지가 똑똑해서 뭐 교만하게 이렇게 살았겠죠. 근데 내가 지나고 나서 생각하니까 내게 있었던 모든 일들이, 그죠? 사실 오늘 저를 있게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하고도 함께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빚으신 거죠. 내 모든 환경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그 지나고 나니까 버릴 게 하나도 없어. 내 인생에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 속상했던 건 속상했던 것대로 내게 아주 요긴하게 쓰였고요. 제가 심지어는 애 잡은 것까지 쓰이잖아. 내가 애를 안 잡았으면요, 여러분들 애 키우면서 애 잡는 걸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그럼 난 여러분들한테 가르치겠지. 아이고, 애 잡으면 안 됩니다 하면서 뭐 정서적으로 안정시켜야 되니까 저처럼 애하고 잘 이렇게 소통하면서 사십시오, 내가 이렇게 하겠지. 그러면 니 참 잘났다 엄마들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그죠? 근데 저도 그랬으니까 여러분들 앞에 내가 위로도 할 수 있고요. 그죠? 위로는 누구한테서 받는 줄 알아요? 나보다 더 형편이 어려운 사람에게서 내게 위로가 오는 거라. 암 환자들 어디서 위로받아요? 암 환자 가족 모임에 가야 위로가 돼. 부모도요, 내게 큰 지금 생기면요, 가족도 이거 잘 못 알린다니까. 왜? 위로가 안 되니까. 아이고, 웃잖아. 이렇게 하면 짜증나도록. 근데 자기보다 더 깊은 죽음 앞에 있는 사람을 만나면 이상하게 거기서 위로를 얻죠. 이게 참 신기한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다 모를지라도, 뭐 여러분들 인생도 그렇고 여러분들 아이들도 그렇고, 어느 날 아무 이유도 없이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요, 어느 날 아무 이유도 없이 지금 돌쇠 같은 남편도 만났고 그렇잖아요. 내가 이유를 다 모른다니까. 근데 나중에 지나고 나면 그런 말이 있어요. 구약성경 어딘가 구석에 보면 어떤 골짜기가 있는데 이 환상을 봤어.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그 골짜기에 이상한 바람이 슉 지나갔대. 근데 그 골짜기에는 막 전쟁하다 죽은 시체들이 막 널브러져 있어. 뼈다귀들이 오래돼가지고. 근데 어떤 바람이 쑥 그 골짜기를 불고 지나갔는데 갑자기 뼈다귀들이 벌떡벌떡 일어나가지고 맞춰지는 거야. 연결돼가지고 뭐가 돼요? 사람이 되는 거라. 근데 이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골짜기에 뼈들이 많으니까 다 연결돼가지고 뭐가 돼요? 군대가 되더래요. 이건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본 환상이에요. 환상. 사실이 아니라 환상. 근데 제가 그 말을 딱 듣고 나니까 제 인생을 딱 보니까, 그죠? 개인적으로는 제 인생의 그 기억들이 파편처럼 그 에스겔 골짜기에 죽은 뼈다귀들처럼 그냥 널브러져 있었어요. 어릴 때 친척 집에 간 사건, 뭐 이런 사건 저런 사건 전부 그냥 파편처럼 흩어져 있었거든요. 기억도 잘 안 나고 이제. 근데 어느 날 저한테 저를 살리는 어떤 말을 내가 계속 듣게 됐죠. 에스겔 골짜기에 어떤 바람이 지나간 것처럼 어떤 말씀들이 저를 싹 쓸고 지나갔어요. 그러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제 인생의 파편처럼 흩어져 있던 모든 추억들이 다 살아나서 다 이유가 연결된 거야. 목걸이를 왜 목걸이에 그 요 보석들이 왜 흩어져 있지만 목걸이 실로 딱 꿰면 뭐가 돼요? 목걸이가 되죠. 이런 것처럼 제 인생에 있었던 모든 지난 날들이 딱 한 줄로 꿰어지는 것처럼 다 벌떡벌떡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앞에 오만 이야기 다 하잖아요. 어릴 때 있었던 일도 이야기했다가 뭐 그지? 대학생 때 이야기도 했다가 지금 이야기도 했다가 하나도 버릴 것이 없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어릴 때 내가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왜 그랬을까 모르겠죠. 지금은 몰라요. 이 책의 주인공처럼 어느 날 아무 이유도 없이 날개가 갑자기 등에 돋았어. 황당한 일이죠. 다른 사람은 날개가 없는데 내게만 날개가 생겼어. 너무 쪽팔리고 부끄럽고 괴롭고 숨기고 싶고 뭐 이렇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이 늘 있다니까. 또 나는 그런 건 내가 견딜 수 있겠는데 우리 사랑하는 아이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거든요. 아직 뭐 어려서 별일 없기도 하지만 앞으로 키우다 보면 오만 일 다 일어나요.
제가 아이를 키워보니까 진짜 그렇고 나는 한 번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우리 애는 진짜 범생이처럼 공부도 잘하고 뭐 이랬어요. 근데 학교 갔더니 맨날 맞고 들어오고 있잖아요. 학교 갔다 오면 망치 찾는다니까? 분해가지고 힘센 애들한테 맞으니까. 그래가지고 저는요 아이하고 같이 망치를 찾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아빠가 같이 막 공감을 해주는 거지 망치를 찾는 척 하면서 막 망치 야 임마 망치 들고 나서 걔 때리면 걔 머리 깨지면 죽잖아. 망치 들고 나가 되겠나?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맞는 말이지만 대부분마다 익하지 맞는 말을 자꾸 한다니까. 그게 아니고 애한테 공감을 해 공감을. 그래서 저는 망치 찾는 신용을 막 했어요. 우리 집 망치 있나 없는데 못 박을 때 빌려오는데 그 망치 센터 없으니까 애가 어떻게 해요? 포기하고 그럼 아빠 파리채라도 들고 나가자 하는 거라. 그럼 파리채 들고 애가 막 나가거든. 그럼 따라 나가는 거라. 그러다 보면 애 화가 풀리거든요. 속상한 게 풀리죠. 그래가지고 현장에 가보면 걔들 없어. 우리 애 때린 애들 없어. 그러면 다시 이제 털레털레 돌아오고 이런 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예로 들었지만 많은 일들이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요. 우리가 군대 갔는데 갑자기 아빠 살려줘 하면서 구타당해가지고 저는요 너무 잘 키우고 공부도 잘하고 그래가 순탄하게 클 줄 알았거든. 근데 군대 가더니 갑자기 막 무슨 폭풍이 휘몰아치는 것처럼 막 배에 갔거든. 해경 갔거든. 배에 타고 있어. 아빠 지금 죽고 싶어 살려줘 하면서. 그러니까 그 뭐지 골든타임을 놓치면 어떻게 해요? 생각을 잘못하고 바다에 뛰어내리면 끝인 거라. 실종 신고되는 거지. 그 배에서 발을 잘못 디뎌서 바다에 빠졌다 이렇게 하면 끝이죠. 그래서 제가 막 또 막 밤잠 못 자고 막 차 몰고 애 부대 찾아가고 막 이런 일도 있었고요. 나중에 뭐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들 안에서도 예기치 않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미리 이걸 다 들어두는 거라. 그죠? 왜? 흉년이 안 올 것 같죠? 조만간 흉년이 온다니까? 지금은 뭐만 말 다 듣고 하니까 이거 풍년이지 풍년. 근데 사춘기 오고 해봐야 흉년이 휘몰아친다니까. 성경에 유명한 에피소드가 있어요. 이스라엘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형들한테 너무 잘난 척하다가 까불다가 구박당해가지고 팔려가잖아. 그죠? 팔려가가지고 이집트에 갔어요. 이집트에서 종생활하고 막 이러다가 어떻게 꿈을 뭐 해석을 잘해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이집트의 총리가 된 거라. 이집트의 파라오가 가장 총애하는 총리가 됐어. 근데 하루는 그 황제가 파라오가 꿈을 꾸잖아요. 꿈을 해석해달라고 막 하는데 아무도 이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없어. 근데 이 요셉한테 꿈 해석을 딱 맡겼더니 요셉이 말하기를 뭐 노란 살찐 송아지 7마리가 있다가 뭐 그 다음에 빼빼 마른 송아지 7이 있고 뭐 이런 꿈을 꿨어. 황제가 파라오가. 그래서 요셉이 딱 그 꿈 이야기를 듣더니 아 황제님 이건요 7년 동안 풍년이 들었다가 곧 이어서 큰 가뭄이 7년을 찾아온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석했잖아. 그랬더니 파라오가 들어보니까 그럴듯하거든. 그래가지고 그러면 네가 그 흉년을 대비하는 총리를 해라. 이래다가 총리가 된 거예요. 그 요셉이 총리가 된다면 한 게 뭔지 알아요? 7년 동안 풍년이 들어가 곡식이 남아도는 거라. 그 사람들이 농사를 지어가 곡식이 남아돌죠. 지금 먹고 남으니까 막 버려. 남아도니까 요셉이 뭐 한 줄 알아요? 남들이 버린 곡식을 다 모은 거라. 창고에다가. 이집트의 국가 창고에다가. 풍년일 때 한 치 앞을 못 내다보고 사람들이 곡식이 남아도니까 다 버렸어. 근데 얼마 지나서 진짜 7년이 지났는데 온 이집트는 기근이 찾았어요. 가뭄이 찾아와가지고 양식이 부족하게 된 거야. 그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다 곡식 찾아 어디로 와요? 요셉에게로 오는 거라. 그럼 요셉은 네 땅도 내 곡식 줄게 이렇게 돼요. 온 이집트 땅을 다 사들여서 파라오한테 갖다 바치는 거야. 그리고 남들이 버렸던 그 곡식을 모았다가 그걸 방출해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신라시대로 말하면 진대법 비슷한 거라. 춘궁기에 오면 곡식을 방출해가지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그죠? 그 가뭄을 이겨나가게 하는 거죠. 인생도 이와 비슷해요. 우리가 봄날만 있는 줄 알죠? 곧 겨울이 찾아온다니까. 어제부터 갑자기 비 오더니 갑자기 춥더라. 곧 겨울이 온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지혜롭게 겨울을 준비하는 방법은 풍년일 때 흥청망청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풍년일 때 남는 곡식을 잘 모아서 저장하는 거지. 그럼 내 인생에 흉년이 돌아올 때 그 곡식을 먹고 산다니까. 지금 애들이 뭐 아직 어리고 하니까 무난하게 잘 크고 있을 거예요. 대부분이 그렇겠죠. 그죠? 그리고 어찌하면 이놈을 공부를 잘 시켜 이 생각밖에 안 할 거라 아마. 하지만 그죠? 아이가 자라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그랬듯이 우리 아이들에게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아무 일 없을 때 어떻게 해요? 이 말을 잘 들어두라니까. 풍년일 때 내가 좋은 말들을 잘 들어서 내
인생의 양식으로 삼고 내 안에, 내 마음 안에 잘 저장해 두면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내가 그걸로 아이를 살릴 수 있어요. 어제도 우리 아이 카톡이 와가지고 인마이기 갑자기 뭐 수면 뭐 뇌 수면 클리닉 뭐 그런 게 있대요. 우리 애가 코골이가 심하거든. 그리고 뭐 코골이 하다가 또 갑자기 숨을 멈추고 이거 수면 무호흡증 있고 그래가지고 한국에 뭐 인터넷 검색하다가 국제전화로 상담하니까 안 돼가 내보고 여기 연구소 있는데 아빠가 좀 수면 무호흡 클리닉 해가지고 그 무슨 검사 있더라. 수면 다운 검사 하는 걸 지가 받으려 이번 토요일에 비행기 타고 들어올 테니까 조사해보고 예약을 좀 하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 서울에 막 병원 2군데 전화해가지고 막 알아보니까 검사 받는 데만 70만원 수면 다운 검사 받는데 70만원 들고 만약 거기서 수술을 하게 되면 어떤 유명한 병원은 700만원에서 1500만원 수술비가 어떤 병원은 뭐 좀 싸면 뭐 얼마 뭐 150에서 700 이렇게 하더라. 그런데 이 정보를 아이한테 카톡방에 날리면서 이렇게 정보를 줬어요. 애 시킨 대로 했지. 그러니까 임마 하는 말이 아빠 우약고 이렇게 하는 거야. 이 새끼 지 돈 벌면서 있잖아. 한국에서 쓸 돈은 꼭 우리한테 돌락하거든. 오빠 우약고 이 말은 지금 돈 드는데 돈 줄 거가 말 거가 이 말이야. 그래서 내가 그냥 살아 있겠어. 그냥 살아 있겠거든. 뭐 코골이 다 하고 사는 거 아이가 하면서 그냥 살아 있겠더니 그 다음 댓글이 뭔지 알아요? 뭐? 수면질 코골이, 심한 코골이, 수면질 저하, 만성피로 누적, 우울증, 그 다음 자살, 요렇게 딱 진도를, 요렇게 된다는 거라. 코골이를 계속하게 되면 수면의 질이 저하돼가지고 만성피로가 누적되고, 그래가지고 우울증이 오고 결국엔 자살이 이른다고. 요 5단계로 쫙 써가지고 딱, 내가 그냥 살아가니까. 그리고 왜요? 바로 검사 받으라 했지. 지금 내일 강의 끝나면 예약해야 돼. 내일 오기 때문에. 원래 치과 진료 때문에 매달 오거든요. 서울에 뭐 강남에 무슨 치과에서 뭐 이빨 교정한다고 또 찌랄해가지고. 이건 서울 올라가가지고 있잖아요. 에? 뭐 이상한 병원 또 찾아 서울 강남에 청담동에 있는 무슨 병원 찾아가가지고 각막 삽입술 하면서. 원래 안경 꼈거든? 그리고 대학 가도 각막 삽입술 또 뭐 350만원 하면서 막. 비싸다 하면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아빠 내가 인터넷으로 다 뒤져가지고 그래도 제일 많이 할인해 주는 데를 찾은 데가 여기다 하면서 꼭 뭐 대구 싸구려 하면 될 낀데 꼭 청담동 가가지고 막 각막 삽입술 한 대 300 몇만 원 또 좀 있으니까 이빨 교정한다고 있잖아요. 치아 치료 받으러 맨날 어디 가더라? 강남에 그것도 그건 한 달에 한 번씩 일본 가서도 지금 비행기 타고 늘 와. 오면 대구는 안 와. 거기서 토요일에 진료받으니까 금요일 불금 친구들하고 뭐 어디 홍대 가겠지 뭐 놀다가 또 치과 진료하고 또 나가고 이러거든요. 내일 이제 치과 진료하러 오는 날인데 온 김에 이놈의 수면 다운 검사 받겠다고. 그럼 어떻게 해요? 시킨 대로 해야지. 그죠? 제가 이렇게 어떤 말을 듣고 살아보니까 애가 어떤 찌라를 해도 내가 그걸 넉넉히 소화하고 아이를 살리는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니까. 그 유명한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풍부에 처하거나 빈곤에 처하거나 내가 만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죠? 우리가 형편 때문에 뭐 만족하고 안 하고 한 거 같지 안 그래요. 또 애 성적 때문에 그것도 아니에요. 그죠? 이상하게 우리가 내하고 함께 사는 소중한 사람들과 마음과 마음을 흐르고 마음과 마음이 흐르고 소통이 일어나면 거기서 행복이 발생해요. 행복은 어떤 조건이 갖추어지면 오는 게 아니라 그죠? 발생하는 거야.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이걸 꼭 알아야 돼요. 행복은 관계를 통해서 발생하는 것이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할지니 너희들 가운데 있느니라. 예수가 이렇게 말했어. 근데 이건 뭐 왜곡해가지고 지금 이상한 진짜 천박한 기독교는 천국이 죽고 나면 어디에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렇게 가르쳐. 그럼 빨리 죽지 왜 다 오래 사나 몰라. 이 험한 인생을. 그러면서 현실은 뭐 나그네 길이라 해서고 우리는 저 죽어서 가는 천국을 기다리면서 하고 있다? 아니 이걸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지. 왜곡해도 너무 왜곡하는 거예요. 천국은 그런 게 아니고요. 사람이 살아서 누리는 최상의 상태, 가장 질 높은 상태, 이걸 천국이라고 불러요. 여러분들 왜
어떤 막 정말 괴롭게 살면 이게 지옥이지 뭐 이런 소리 하잖아. 자기 입에서 제대로 튀어나오죠. 지옥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막 가족들끼리 막 이번 명절에 만나가지고 쥐 뜯고 뭐 누가 뭐 어머니를 더 많이 모셨니 해서고 막 고함지고 이렇게 하면 그게 지옥이지 뭐. 딴 게 지옥이 아니에요. 근데 명절날 만나가지고 아이고 오랜만이다 하고 반갑다 하고 잘 살았나 하고 보고 싶었다 하고 거기서 뭔가 흐르잖아요. 그러면 그 가족관계가 천국이라. 응?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할지니 천국 너희들 가운데 있느냐. 우리도 가운데서 천국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여기서 지옥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이거 내학이 달렸죠. 어떤 좋은 말을 계속 우리가 저장하다 보면 그 말씀이 내게 와서 소화되죠. 소화되면 내 생명이 돼요. 배추가 내 생명이 되는 딱 유일한 길은 뭐예요? 김치 담궈 가지고 내가 그 김치를 먹는 거라. 배추가 어떻게 내가 되겠어요? 배추하고 나는 너무 다르잖아? 그런데 김치를 담아서 내가 먹어서 소화하면요, 배추 안에 있는 배추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영양분들이 내 몸에 들어와서 내 생명이 돼요. 당으로 변화해가지고. 그러면 아침에 먹은 김치와 나는 더 이상 분리할 수가 없게 돼요. 김치가 내 생명이 된 거죠. 이해돼요? 밥을 먹었어. 밥이 내 안에서 소화돼. 탄수화물로 소화돼서 내 안에 들어와. 그러면 나는 그 힘으로 사는 거라. 밥과 나는, 쌀과 벼와 나는 너무 다른 존재죠. 근데 내 안에서 소화되면 그건 내 생명이 돼요. 자, 하나님 마음도 말씀이죠. 하나님 마음이라는 건 말씀이에요. 어떤 말은 어떤 사람의 마음이거든. 제가 하는 말은 제 마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마음이 말을 통해서 내게 와요. 와서 어떻게 돼? 어떤 건 소화되고 어떤 건 필터링 되고 이렇죠. 여러분들도 지금 내 말을 듣고 있지만 전부 도도한 눈빛으로 필터링 하고 있죠. 그래 네가 뭐 잘 죽기나 한번 보자 하면서. 그죠? 근데 필터링을 통과하면 어떻게 돼? 소화되는 거라. 소화되면 내 생명, 내 인격이 된다고요. 달리 인격이 되는 게 아니고. 저는 이런 개념이 없었는데 우리 스승을 만나서 배웠잖아. 그분의 삶과 말을 내가 다 듣고 삶을 지켜봤잖아요. 근데 어느 날 내가 생명이 점점 자라서 그렇게 됐잖아요. 제가 제 스승을 만날 때 그때 우리 스승님 나이가 57이었어. 저는 34살이었고. 근데 지금 내가 우리 스승님 나이가 됐어요. 신기하죠? 여러분들도 좋은 말을 계속 들어봐요. 그게 내 안에서 소화되는 만큼 내가 많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할 만한 그런 인격이 된다니까. 근데요, 맨날 뭐 어디 가서 뭐 부동산 하는 이야기나 하고 뭐 돌아다니면서 뭐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들어봐. 그럼 부동산에는 밝아져서 돈은 벌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람 볼 때 다 돈으로 보인다니까.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우리 아이를 볼 때도 내가 전혀 다른 마음으로 보게 되죠. 아이가 너무 소중하고. 저는 제 인생에 지난 많은 일들이 있어서 우리 아이 생각만 하면 내가 눈물이 나. 그 어릴 때 이슬이의 첫 신부름 있죠? 이슬이의 첫 신부름이나 일본 그림책 보면요, 딱 4살쯤 됐을 거라. 거기 엄마 신부름 슈퍼 가죠. 동네 바로 앞에, 집 앞에 있는 슈퍼 가죠. 제가 그 그림책 읽고 우리 아이 그대로 시켰잖아. 30m 떨어진 슈퍼에 돈 1,000원 주고 가서 물건 사오라고. 그랬더니 그 꼬마가 있잖아요. 소방도로에 차가 주차되어 있고 집들이 있잖아요. 주차된 차와 집 사이에 요만큼 공간에 있어. 우리는 거기 그 사이로 스파이더맨처럼 탁 붙어가지고 안전하게 간다고. 30m 떨어진 슈퍼 가는데 30분 걸리더라고. 그 꼬마가 지금 자라가지고, 그죠? 외국에 나가지고 지금 회사 생활하고 있어. 너무 기특하고 자랑스럽죠. 뭐 외국 이런 데 주목하면 안 돼. 국내라도 똑같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잘하는 거라. 제 형들이 우리 스승으로부터 들은 가장 유명한 말이, 그죠? 그런 말이에요. 저 봐라. 저 강가에 심기운 미루나무를 봐라. 그죠? 강가에 심기어 있기만 했는데 작년하고 다르게 원래 저렇게 쑥 자라고 있지 않냐. 이렇게 말했어요, 형들한테. 그때 그 충북 영동에 있는 어떤 숲에서 이제 집 모임을 할 때인데, CCC라는 기독교 동아리에서 모임을 할 때인데, 우리 스승이 그 학생들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너무 당연한 말이죠. 강가에 심기운 나무는 당연히 생명수의 공급을 잘 받아가지고 나무가 쑥쑥 자라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좋은 말을 듣고 살면 행복이 쑥쑥 자라요. 전 다른 거 한 게 하나도 없어. 그렇게 해서 자랐죠. 덕분에 우리 아이도 잘 자랐고. 아이하고 제가 정말 더할 나위 없는 소통을 하고 살고. 어떻게 하면 소통하는 줄 알아요? 애 하자는 대로 하면 돼. 아주 간단해요.
애 하자는 대로 하면 다 잘 된다니까. 근데 문제는 이 엄마들한테 다 기준이 있어가지고 애 하자는 대로 못하는 거라. 아이고 애가 오늘 학교 가기 싫다 해? 학교 안 보내면 제가 버릇되지 않을까? 다 이런 염려하죠. 우리가 안 캐도요, 애들은 학교는 꼭 가야 되는 곳이다, 이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엄마의 반응을 떠보는 거라. 엄마가 정말 내 마음을 사주나, 내 편인가, 이걸 떠보는 거라. 우리 애가 타령하겠다 하더라고. 처음에는 저도 온갖 가문이설로 설득했지. 근데 얘가 너무 괴로우니까 도저히 안 되겠대. 그래서 내가 뭘 캔줘요? 그래, 타령하자 하면서. 타령한 다음에 아빠가 밀항시켜서 미국 보내줄게. 미국 가서 우리 교회 삼촌들 집에 가서 살아라 하면서. 내 있겠다니까? 그 전날 밤에. 복귀해야 되는데. 정말 울면서 내가 설득하고 해도 안 되고, 지가 너무 힘들고, 이래가지고. 얘는 아빠의 반응을 보는 거라. 그래, 우리 아들 지금까지 잘 견뎠다, 고생했다고. 내일부터 타령이다 하면서. 그래 내가 재웠거든? 그랬더니 타령할 놈이 불안해서 못 자야 되잖아? 한 2시쯤 내하고 헤어졌는데 들어가자마자 바로 지방에서 코 고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와, 그때 코 고는 소리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인마는 지금 코 고는 게 불만이라서 수면 다운검사 받겠다는데, 나는 그 타령할 놈이 코 고니까 얼마나 좋은지 막, 하나님이 우리 아이를 깊이 잠들게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니까. 그리고 다음날 아침 10시가 딱 돼요. 10시에 아니려면 진짜 타령이래. 이제 늦었어. 10시 되니까 애 방에서요, 에휴 하면서 깬 거라. 가야 된다는 소리지, 에휴 아빠 들어오라는 소리기도 하고요. 다시 제가 들어갔어요. 애 침대에 누워있는 우리 장정 군인 종아리를 막 주무르면서 막 울면서 우리 아들 고생 많다 하면서 하나님이 너를 지키실 것이다. 네가 알다시피 우리 가족이 정말 절망적이지 않았냐고. 근데 목사님이, 하나님이, 아빠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가족을 행복하게 했다고. 네 인생도 지키실 것이다. 그렇게 아이 막 울면서 주물렀잖아요. 그랬더니 애가 하는 말이, 아빠가 태워주면 갈게 하더라고. 그래 또 차에 실어가 4시간 동안이나 서해 바닷가 저 평택까지 있잖아요. 이암대 사령부 옆에 바닷가까지 가가지고 마지막 그죠? 바닷가 벤치에서 아이하고 마지막 교제를 했어요. 들어가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내가 마지막으로 뭔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 인생으로부터 들었던 말 중에서, 인생은 내게 오는 잔을 받는 것이다. 어쩔 수 없어서 받는 거죠. 십자가로 가는 예수가 마지막 날 자기가 막 피땀 흘려서 기도해도 안 되거든.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예수님이 막 하나님 시킨 대로 한다, 순종이 대단하다, 이게 아니고요. 예수님도 피하고 싶다니까? 누가 십자가로 가서 죽고 싶겠어요. 근데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받아들이는 거라.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한테 이 말 했어요. 아빠가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모든 말씀의 핵심은 이거다. 인생은 내게 오는 잔을 받는 것이다. 내게 오는 환경을 원망하고 울고불고 해봐야 더 괴로우니까 받아들이고, 그 받아들인 것 가운데서 그래도 내가 살만한 것을 찾는 것이다. 그리고 군대 가면요, 족구도 하고 이런 재미도 있다니까. 군대가 막 처음에 갈 땐 지옥 같지. 근데 대부분 다 견디죠. 왜 그런지 알아요? 나름 거기서도 살만한 무엇인가 있거든.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 서해 바닷가를 바라보면서 우리 애가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바다 보기도 지겹다 이 하더라고. 맨날 배 타고 다니고요, 막 롤링 해가지고 멀미하고 막 이러니까. 지는 좋아서 갔는데, 해경에 가면 한 달에 한 번씩 외박 보내거든. 그리고 스마트폰을 마음대로 써. 마음대로는 아니지만 그 저녁 때면 쓸 수 있어. 그거 보고 갔어. 우리 지가 자원해가. 근데 이제 가보니까 뭐 원대로 안 되죠. 그러니까 막 죽겠다 하는 거야. 바다만 보기만 해도 지겹다. 저는 혹시 우리 아이가 잘못 생각해서 더 괴로워져서, 그죠? 잘못 생각하면 바에다 뛰어내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마지막으로 유언한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했어. 아빠도 네가 알다시피 지금까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살았다. 아빠가 20년 동안이나 지금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산 걸 네가 보고 있지 않냐. 하지만 아빠는 이 주어진 조건 안에서 아빠가 살 길을 찾고 있다. 그런 이야기였어요. 인생은 내게 오는 잔을 받는 것이다. 그랬더니 우리 아이가 그 말을 알아듣고, 우리 아이가 어릴 때부터 같이 교회를 다녔으니까 알아듣고 뭐라 하는 줄 알아요? 그 서해 바닷가에서, 그래 아빠 내가 죽기에 하겠나 이 하더라고. 그 말을 듣는데 내가 막 사실은 내가 거기서 막 만세 부르면서 할렐루야 하고 싶었어. 너무 그 말이요, 막 그 뇌성처럼 우레처럼 저를 때리더라니까. 그래 아빠 죽기에 하겠나. 이 말은 안 죽는다는 뜻이잖아. 각오했다는 뜻이에요, 그 말이. 그러니까 그래 아빠 내가 죽기에 하겠나 이 하더라고. 근데 내가 얼마나 기쁜지 막.
그러니까 내게 오는 환경이나 조건을 그죠? 받아들이고 거기서 버티고 있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어느 날인가 그 이유를 아는 날이 온다니까. 어느 날 아무 이유도 없이 내게 어떤 일들이 찾아오지만 시간이 흐르고 내가 좋은 양식을 계속 먹다 보면 내가 건강해지는 것처럼 내가 풍성해지는 거죠. 저는 그래서 지금 말로 다 할 수 없는 풍성 안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가서 유튜브 같은 데서 좋은 강의 많이 한번 들어봐요. 저도 많이 들어봐요. 들을 만한 강의가 미안한데, 금방진 말해서 미안한데, 제가 듣기에는 제게 양식이 되는 말이 별로 없어요. 지식이 뛰어난 강의들은 있죠. 철학자들이 하는 강의라든지. 지금도 티브로드 강의 제가 한번 들어가서 들어보니까, 우리 영양강화 강사들 가운데, 대구에서 가장 잘한다는 사람들 뽑아가지고 10명 정도를 촬영해 올려놨어요. 내가 딱 들어볼 만한 강의 딱 하나 있어요. 그 저하고 같이 연수를 받던 할머니인데, 할머니 머리 허연 분인데, 이분은 고등학생 엄마들 대상으로 인문학 강의를 해요. 이 할머니는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가 동양사상을 열심히 공부해서 철학 강의를 하는데 정말 온몸을 다해서 강의를 해서 이 할머니 강의는 좀 들을만 해요. 그때 우리 같이 강의 연수도 받고 강의 시연도 하고 했거든. 10분 동안 서로 강의를 했는데 이 할머니가 딱 강의를 하시더라고. 근데 바로 일어나서 화답했어요. 선생님 강의라면 제가 학교에 찾아가서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니까. 역시 아니나 다를까 그분이 그 촬영돼가지고 강의 2개가 올라와 있어. 그 외에는 뭐 들을 만한 거 없어요. 뭐 전부 테크닉, 기술 뭐 이런 걸 가르치니까 시시하고. 나를 살리고 내게 용기를 주고 내가 아이들을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나를 변화시키는 말을 하는 강의가 잘 없어요. 한번 들어보라니까. 저는 감동적인 게 어떤 아줌마, 우리 피어로드님이라고 있죠. 작년에 애가 뇌에 큰 종양이 생겨가지고 지금 1년째 투병하고 있어요. 작년 그 애 발병 사실 알자마자 동산병원에서 1시간 30분 안에 수술해야 되니까 결정하라고 했어. 갑자기.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이제 서울에 큰 병원 올라가게 되는데 이분이 그때 우리 카페에다 써놨잖아요. 선생님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저는 그때 너무 고마웠어요. 내가 뭐 어떻게 살려요? 아무 능력도 없잖아. 근데 이 엄마에게 뭐 다른 게 보였겠지. 애 병을 고쳐달라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자기가 정말 가장 사랑하는 아이에게 큰 어려움이 와서 자기가 죽게 생겼다는 거지. 선생님 살려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뭐 같은 댓글을 달았어요. 혹시 서울에 올라와서 투병하는 과정이라도 꼭 우리 모임에서 하는 강의나 말씀들을 꼭 들어보시라고. 딱 1년이 지났는데 이번 여름 방학 때 아이하고 찾아왔어요. 이 엄마가. 애는 이제 항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머리 다 빠졌죠. 그래가지고 모자 쓰고 어머니가 이제 이번 한 달 동안 마지막 항암 치료를 하러 서울 삼성에 올라가는데 선생님을 보고 가야 될 것 같다고. 그래야 자기가 용기가 날 것 같다고 찾아왔어요. 그리고 2시간인가 3시간 있다 갔거든요. 아기는 모기님하고 놀고 그 엄마는 저하고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갔는데 한 달 걸린다 하대. 항암 치료를 받고 그 다음에 아이가 어리니까 조혈모 세포 이식 수술하고 무균실이 한 달 있는데 엊그제 또 카톡이 왔어요. 선생님 만나고 간 덕분인지 어쩐지 뭐 하여튼 애가 지금 항암 치료 과정을 잘 견디고 있고 생각보다 수월하게 지금 지나가고 있다고. 그렇게. 저는 그 말 들으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이 엄마가 하는 말이 자기가 그 유튜브에 유명한 강사 그분 이름 뭐예요? 김창욱 교수? 김창욱 교수가 하는 강의를 270회까지 들었대. 우리는 그냥 가끔 뭐 세바시에 나와서 가끔 하는 줄 알았는데 이분은 그 유명한 계란 파는 사업가 포프리라는 알아요? 계란 포프리라는 계란이 있죠. 그걸 하시는 사업가가 이분의 강의에 감동해가지고 포프리 쇼크 하면서 그 홈페이지 가면 포프리 홈페이지 가면요 이분에게 계속 지원을 해가지고 강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어요. 지금 330몇 회 하고 있더라. 이 피어로드님이 그 포프리 쇼에서 그 김창욱 교수 강의를 270회까지 들었대. 완전 매니아죠. 그러다가 유튜브에서 제 강의를 듣고 나서 딱 끊었다잖아. 그 이야기 하는데 너무 고맙더라고. 김창욱 교수님 강의도 참 감동적이지만 하지만 우리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를 타치하지 못한다. 이렇게 딱 말하대. 그리고 270회로 딱 끊고 뭐 가까이 살 때 또 성서에 살고 이래가지고 직접 찾아왔잖아요. 그 저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누라도 버렸지 뭐 성질 더럽지. 추석 볼 때 내 신경질 내는 거 봤죠? 저는 제 스스로 생각해도 제가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이상하게 제 마음은 그렇지 않거든요. 안에 어떤 말이 계속 들려와서 이게 내 소화되니까 소화된 만큼
그죠? 제가 사람들하고 소통하게 되고.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우리 아이하고 우리 와이프하고 소통해 보니까, 아, 행복이 여기서 발생하는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행복은 조건의 완성이 있지 않아요. 꼭 무지개 잡듯이. 요 산만 넘어가면 무지개가 내 손에 잡힐 것 같죠. 조건과, 그죠? 환경 이런 것으로 행복하려고 하면 항상 이래요. 저 산을 넘어가면 무지개가 잡힐 것 같은데 산 넘어가면 또 산 너머에 무지개가 걸려있어. 항상 그렇다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행복은 현찰이에요. 현찰. 부도날 의미 아니고 오늘이라도 내가 학교 갔다 돌아온 아이 꼭 안고 우리 딸 사랑한다. 소중한 우리 딸 너는 아무 부족함이 없어. 내가 이렇게 말하면요. 말하면서 내게 행복이 발생해버린다. 이거 바로. 애가 듣기도 전에. 듣는 아이가 행복이 발생하는 건 당연하고요. 남편이 퇴근해 오잖아요. 퇴근하는 남편에게, 그죠? 속으로 뭐 엄마들이 니만 고생하나? 나도 집에서 아끼 면서 고생한다? 맞는 말이지만 익하면 행복이 발생 안 해. 뭐라고 하면 돼요? 당신이 수고해서 세상에 나서 고생하고 헌신하는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수고했어요 당신. 이렇게 딱 말해봐요. 같은 말이라도 거기서 행복이 발생한다니까. 듣는 남편 기분이 어떻겠어요? 당신이 헌신해서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다. 모든 남편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이 이 말이거든. 이것밖에 못 벌어오나 이거는 정말 남편한테 기죽거든. 설령 벌어오는 게 적더라도 이 표현이 다르죠. 같은 말이라도 당신의 헌신과 수고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어요. 이렇게 딱 말하면요. 남편 정말 용기가 나서 어디 꼬불쳐놨던 거라도 더 꺼내주고 싶으신다. 행복은요. 마음과 마음이 흐르는 곳에 생명과 생명이 흐르는 곳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강가에 심겨진 나무가 강이 흐르니까 저절로 쑥쑥 자라는 것처럼. 어느 날 아무 이유도 없이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어느 날 그 이유를 알게 되는 날이 와요. 그러면 다 감사하게 되죠. 내게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오늘 나를 이렇게 행복하기 위해서 있었구나. 여러분들 애가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정말 복인 줄 알아야 돼요. 마음대로 됐으면 여기 안 와. 다 지조대로 애 키우고 있지. 뭔가 부족해도 부족했지. 뭐 수학을 못한다든지 뭐 아니면 뭐 영어를 잘 못한다든지 뭐 뭔가 좀 아쉬운 게 있으니까 찾아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놈의 애 수학 공부 때문에 찾아왔는데 이런 질 높은 이야기를 듣고 있잖아. 내가 생각해도 이건 질 높은 이야기예요. 내가 말해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복 받았어요. 옛날에 40년 전에 우리 목사님 그렇게 말했어요. 남문시장 2층에 조그만 CCC 회관이 있었는데 거기에 목사님 좋아하는 대학생들이 영대, 경대에서 몇 명 찾아왔거든요. 한 20-30명 찾아왔어요. 그때 목사님이 그 학생들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마다 다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 자신에게 행복이 있으니까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은 이 행복을 나눠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담대하게 말했대. 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마다 복이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늘 그런 마음이에요. 그죠? 우리 연구소에 들어오시는 분들마다 다 복 받은 거죠, 사실. 제가 담대하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지금 비록 풍년일지라도 좋은 말을 계속 들어서 내 생명이 성장하면 아이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내가 능히 아이를 살리고 아이와 소통하고 아이에게 용기를 주는 그런 세상에 없는 엄마가 되는 거죠. 진짜 엄마가 되고 진짜 엄마. 조교 말고 엄마. 오늘 뭐 책 내용은 뭐 안 읽어봐서 못 읽어드려서 죄송한데 별 내용 없어요. 줄거리가 그렇다고. 근데 이 그림책의 100배 가치로 지금 튀겨서 말한 거예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